자, 그럼 암 환자가 조심해야 될 금지 음식 7위. 자, 7위는 뭐야? 커피야. 놀랍게. 이제 암 환자분들이 가장 많이 물어보는 것 중에 하나인데, 커피를 먹으면 왜 안 될까, 암 환자는? 커피는 면역 호르몬을 적게 나오게 만들어. 이 멜라토닌이라는 게 면역 호르몬인데 얘는 밤에만 나오거든. 그래서 내가 뭐라 그랬어? 밤에 잠을 잘 자야 암이 죽는다. 면역이 활발하니까.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얘랑은 이 코티졸이라는 애랑은 정반대야. 얘가 많이 나오면 얘가 안 나와. 근데 우리가 커피를 마시면 어떻게 돼? 코티졸이 나와. 근데 코티졸이 나오면은 멜라토닌이 안 나온다는 게 문제지. 만약에 아침에 커피를 그냥 한 잔 정도 먹었다. 이거는 이 그래프가 별 이상이 없겠지. 그런데 저녁 때 먹었어? 그러면 얘가 엄청나게 나오겠지. 그럼 뭐가 안 나와? 멜라토닌 면역 호르몬이 안 나와. 그래서 커피는 어떻게 해야 돼? 오후에 먹으면 안 돼. 지금 저녁 때 가도 커피숍이 막 바글바글 하단 말이야. 그리고 나는 커피 마셔도 잠이 잘 와요 이런 사람도 있어. 커피 마시면 밤에 잠잘 때 면역이 활발하지가 않아. 그래서 커피는 우리가 지금 하루에 막 3잔, 4잔, 5잔 이렇게 먹잖아. 그렇게 먹으면 안 된다는 거야. 정 커피를 못 끊겠다 그러면 오전에 10시에서 12시 사이에 아메리카노 묽은 거 한 잔 정도만 먹으면 돼. 그리고 오후에는 절대 먹으면 안 되고.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커피를 먹는 것도 별로 좋지는 않거든. 왜 그러냐면 아침에 일어나는 거에 이 부신이라는 데서 이 호르몬이 나오는데 거기다 대고 호르몬을 더 나오게 채찍질하는 거야. 그래서 나중에 부신이 망가질 수가 있어. 그러면. 그래서 암 환자는 되도록이면 우리 호르몬계를 교란시킬 수 있는 거는 안 하는 게 좋아. 그래서 커피는 10시에서 12시에 한 잔만 먹는 게 좋다.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커피가 면역만 떨어뜨리는 게 아니야. 이게 지금 항암제 효과를 떨어뜨리는 거거든, 카페인이. 이것도 이유는 있는데 왜 그러냐면 커피를 마시면 우리 몸에서 포도당이 더 많이 나와. 암이 좋아하는 포도당. 그래서 항암제에 저항을 더 잘하게 돼 있어. 그래서 카페인을 많이 먹으면 항암할 때 카페인을 많이 먹으면 항암제 효과가 떨어진다는 논문이야. 자, 그러면 이 카페인이 들어있는 녹차, 홍차, 커피, 우롱차, 뭐 보이차, 에너지 음료들 있잖아. 이런 에너지 음료들도 다 암 환자는 피해야 되는 거야, 사실은. 그러면 우리는 대안으로 뭘 먹을 수 있어? 카페인이 없는 차를 먹을 수가 있지. 이런 루이보스티, 뭐 페퍼민트티 이런 것들은 카페인이 없어. 그래서 암 환자들이 먹는다면 이런 것들을 먹어야 돼. 단 어떻게 먹어야 돼? 우려내서 먹어야 돼. 우려내서. 이 왜 우려내서 먹어야 되는지는 좀 이따가 더 설명을 할게. 자, 그럼 이제 6위를 알아보겠습니다. 6위를. 암 환자 금지 6위. 6위는 뭐야? 미세 플라스틱인데 땡땡벅스의 삼각 티백을 먹으면 안 된다는 거야. 이게 왜 그럴 것 같아? 이 삼각 티백은 뭘로 만들어져 있어, 이게? 플라스틱이야, 플라스틱. 그래서 이걸 먹으면 미세 플라스틱이 몇 개? 수십억 개가 여기 들어있단 말이야. 그래서 삼각 티백을 뜨거운 물에다 넣어가지고 그걸 마신다? 그러면은 그냥 플라스틱 카드 하나 이렇게 씹어먹는 거랑 똑같은 거야. 그러면 종이 티백은 괜찮냐? 종이 티백도 20%나 30%가 플라스틱이야. 이게 수십억 개 나오면 종이 티백도 수억 개는 나온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것도 조심해야 돼. 자, 이게 이제 삼각 티백으로 우려낸 티를 먹였지. 미세 플라스틱이 얼마 나와? 116억 개. 나노 플라스틱이 31억 개가 들어있어. 그래서 물벼룩한테 이걸 줬더니 물벼룩 기형이 생겨. 자, 그 다음은 플라스틱 물병이야. 우리가 정말 플라스틱을 많이 쓴단 말이야, 지금. 뭐 생수들 다 플라스틱 물병으로 돼 있지. 근데 플라스틱 물병에는 발암 물질이나 내분비 교란 물질 이런 게 엄청나게 많이 나온다는 논문이 계속 나오고 있고, 이런 논문들은 대부분 다 최신 논문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여태까지 이런 걸 잘 모르면서 미세 플라스틱을 너무 많이 먹었다는 거야. 그래서 생수는 반드시 플라스틱에 들어있는 걸 먹으면 안 돼. 그리고 오래 보관하면 이게 어떻게 되겠어? 햇볕에 의해서 발암물질이 엄청 나온다는 거야. 이게 이제 작년에 기사인데 서울에 있는 편의점들을 봤더니 생수통을 어디다 보관해? 밖에다 그냥 보관하잖아. 그러면 햇볕이 쨍쨍 찔 거 아니야. 그러면 생수통이 녹아가지고 미세 플라스틱이 엄청나게 생기더라. 그리고 이런 포름알데히드, 아세트알데히드 이런 발암물질들이 엄청나게 생기더라. 이게 작년에 나온 기사야. 그래서 미세 플라스틱은 아주 조심해야 된다, 암 환자들이. 그러면 우리 생활 속에서 어떻게 이걸 피할 수 있을까? 일회용 티백 이거는 하면 안 된다. 그리고 입을 우려서 먹어야 된다. 그리고 이제 티백 중에 거즈 티백이 있어. 거즈 티백이. 거즈 티백은 괜찮아. 그래서 이런 티백을 활용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종이컵이나 플라스틱 컵에 커피를 우리가 지금 다 어디다 먹어? 플라스틱 컵이나 종이컵에다가 뜨거운 커피를 부어가지고 먹는단 말이야. 그럼 어떻게 돼? 사실상 발암물질 덩어리를 먹고 있는 거야. 그래서 스테인리스 텀블러나 머그컵 이런 걸 반드시 활용을 해야 돼. 그 다음에 우리가 뚜껑을 덮으면 있잖아. 이게 컵은 그나마
조금 안전한 거거든. 근데 뚜껑은 다 일반 플라스틱이야. 그래서 뚜껑은 정말 열에 약하거든. 미세 플라스틱이 엄청나게 녹아 들어온다는 거지. 그 다음에 환자들 중에 뭐 일회용 컵라면 드시는 분은 없겠지만 그냥 종이라고 생각하지. 근데 종이가 아니야. 컵라면은. 일회용 컵도 마찬가지야. 다 플라스틱 코팅이 돼 있는 거야. 그래서 거기다가 뜨거운 물을 부으면 어떻게 되겠어? 그대로 녹아 들어오지. 그래서 그런 걸 먹으면 절대 안 된다. 이런 얘기고. 페트병이 아닌 종이팩에 담긴 물들이 요즘 나오기 시작했어. 요거는 찾아보면 인터넷 찾아보면 금방 나와. 그래서 이런 걸 먹어야 된다. 그런 얘기고. 그 다음에 배달 음식 중에 우리가 이제 뭐 도시에서 사는데 배달 음식을 안 먹을 수가 없잖아.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 돼? 뜨거운 음식은 비조리로 시키라는 거야. 물론 샐러드나 이런 거는 열을 가하지 않으니까 그런 플라스틱에 담아도 별 무리가 없어. 근데 뜨거운 음식들은 어때? 거기 미세 플라스틱이 엄청나게 들어간다고. 그래서 비조리를 시켜서 집에서 조리를 해서 먹으면 돼. 그 다음에 비닐랩도 엄청나게 들어오지. 그걸 하면 안 된다. 그 다음에 전자레인지 돌릴 때 지금 우리 전자레인지 돌릴 때 일반 플라스틱 쓰는 사람 되게 많거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야. 사기 그릇 같은 걸 써야 되고. 지금 에어프라이기도 사람들이 많이 쓰는데 에어프라이기에 종이 호일을 많이 써. 근데 이것도 실리콘이 코팅돼 있는 거야. 그래서 그게 다 녹아 들어가거든. 그래서 에어프라이기 돌릴 때도 종이 호일을 쓰면 절대 안 돼. 자, 그 다음에 오이. 오이는 뭐냐? 가그땡, 리스테땡. 많이 하잖아? 우리가 뭐 칫솔을 갖고 다닐 수 없으니까 뭐 어디 그냥 공용 화장실 가도 저런 게 있고. 이런 것들은 왜 하면 안 될까? 암 환자가 왜 하면 안 될까? 왜 하면 안 되냐면 이게 사실은 술이야. 알코올이 들어있기 때문에 여기 있는 균을 죽이는 거야. 그래서 이런 가글들은 99.9% 세균을 죽입니다. 이런 건 하면 안 돼. 왜냐면 입안에 좋은 세균이 2000종 있어야 되거든. 근데 저걸 하면은 그게 다 죽어, 좋은 균도. 그러면서 어떻게 돼? 여기 공기 중에 다 잡균이거든. 이 잡균들이 들어와. 그래서 절대로 이런 건 쓰면 안 돼. 일단 술은 뭐 유명한 발암 물질이잖아. 유명한 발암 물질에서 여기 나오지. 음주가 대장 간전을 촉진시킨다. 근데 우리가 술인 줄 모르고 이걸 먹고 있단 말이야. 이걸 하고 있단 말이야. 심지어 애들한테 저걸 하라고 준다고. 그 알코올 농도가 얼만데? 13%에서 25%야. 이게 애들한테 술 먹이고 있는 거야 지금. 잘 몰라가지고. 그래서 술도 당연히 안 되지만 술이 들어있는, 알코올이 들어있는 가그린 계열들은 하면 안 된다. 그러면 이거는 이제 금연한 여성 폐암 환자가 요즘 굉장히 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약간 의구심이 있단 말이야. 이게 과연 음식의 미세먼지나 음식할 때 나오는 가스에 의한 거냐? 왜냐면 옛날 엄마들이 음식을 지금 엄마들보다 몇십 배를 더 했어. 그냥 아궁이에 코 박고 살았단 말이야. 미세먼지 엄청나게 맡았다고. 근데 옛날 엄마들보다 요즘 엄마들이 폐암이 훨씬 많다고. 이거에 대해서 약간 의심을 하고 있어 사람들은. 그래서 봐라, 이게 입안에 미생물을 본 거야. 입안에. 근데 입안 미생물이 왜 중요해? 우리가 입으로 호흡을 하잖아. 이게 그대로 폐로 가는 거야. 그대로. 그래서 여성 폐암 환자들은 금연을 했는데도 입안의 미생물총이 엉망인 거야. 왜 그럴까? 이런 거 영양이겠지. 이런 거 영양. 그래서 여기 보면 이런 논문이 요즘 나오고 있어. 뭐냐면 금연을 한 사람들 중에 구강청결제를 쓴 사람하고 안 쓴 사람 차이가 얼마야? 구강암 발병 위험이 거의 2배다. 여기 지금 3,200명, 이렇게 막 2,000명 이렇게 했는데 구강청결제 사용하는 게 두경부암, 요즘 두경부암도 굉장히 많지. 설암이나 편도암이나 뭐 침샘암이나 이런 두경부암의 발병의 중요한 위험 요소다라는 논문들이 계속 나오고 있단 말이야. 그래서 오이는 뭐냐? 우리가 모르고 먹는 술, 가그땡 이거 하면 안 된다. 이 얘기야. 자, 이번에는 암 환자 금지 음식 사위야. 사위는 뭐야? 나쁜 기름이야. 나쁜 기름. 근데 문제는 뭐냐? 우리가 먹는 기름들이 대부분 다 나쁜 기름이야. 좋은 기름이 거의 없어. 그게 문제야. 여기 있지. 튀긴 음식, 치킨, 중국 요리 다 튀기잖아. 옥수수, 식용유, 튀긴 라면, 뭐 쇼트닝, 마가린 전부 다 안 좋은 기름이야. 이게 왜 중요할까? 나쁜 기름을 안 먹는 게 왜 중요할까? 이유는 뭐냐면 기름이 우리의 세포막을 구성하기 때문에 그래. 나쁜 기름을 먹으면 세포막이 딱딱해지면서 산소가 안 들어가. 산소가. 암 환자들한테 제일 중요한 게 뭐야? 산소잖아. 근데 기껏 막 고압산소 해가지고 산소를 여기까지 밀어 넣었어. 근데 세포가 너무 딱딱해가지고 산소가 안 들어가. 그럼 말짱 꽝이잖아. 그래서 좋은 기름을 먹는 게 너무 중요하다. 다른 말로 하면 나쁜 기름을 절대 먹으면 안 된다. 자, 나쁜 기름은 튀긴 음식이야. 튀긴 음식. 기름을 튀기면 전부 다 기름의 구조가 바뀌어. 우리가 트랜스 지방 안 좋다는 거 알지만 튀기면 트랜스 지방으로 바뀐다는 건 잘 몰라 사람들이. 튀기면 트랜스 지방으로 바뀐다. 그래서 각종 튀긴 음식 사람들 좋아하지. 돈가스, 뭐 삼겹살 이런 거 좋아하지. 이런 게 다 사실은 발암의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다. 이런 거야.
식용유, 옥수수 이런 거는 오메가6가 너무 높아서 이것도 세포막을 딱딱하게 만드는 거야. 그래서 이런 것도 다 피하라는 거야. 여기 보면 옥수수 자체도 안 되지만 옥수수 사료를 키운 달걀, 고기 이런 건 다 뭐야? 암을 엄청나게 키우더라. 그래서 조심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식용유. 모든 식용유가 엉망이야. 모든 식용유가. 뭐 빼고? 아마씨 오일 빼고는 다 엉망이야. 다 오메가6가 너무 높아. 나한테 어떤 질문이 많이 들어오냐면 그러면 올리브오일 먹으면 안 돼요? 자, 올리브오일하고 아마씨유나 들기름을 비교한 자료야 이게. 봐라. 올리브오일은 오메가3가 1밖에 안 돼. 오메가6가 13배고 오메가9이 100배야. 근데 암은 오메가9도 갖다 쓴다. 오메가6도 쓰지만. 그래서 뭐가 높은 걸 먹어야 되는 거야 우리가? 오메가3가 높은 걸 먹어야 되는 거야. 오메가3가. 여기 봐봐. 아마씨유하고 들기름 이 두 개 구조가 거의 똑같아. 이 두 개는 오메가3가 4배, 오메가6가 1배, 오메가9이 1.4배밖에 안 돼. 그래서 지구에서 가장 좋은 기름 딱 2개밖에 없어. 그게 아마씨유하고 들기름이야. 그것도 냉압착으로 짠 거. 열을 가하면 안 되니까 39도에서 냉압착으로 짠 거. 요것만이 의미가 있어. 요즘 최근에 어떤 기사가 나왔어? 심장병에 오메가3를 먹었더니 심장병이 악화되더라. 왜 그런 것 같아? 오메가3에도 세 종류가 있어. 세 종류가. ALA, DHA, EPA가 있는데 DHA가 EPA 어디에 많아? 뭐 참치나 이런 거에 많은 거야. 참치나 고등어 뭐 이런 거에 많지. 근데 얘네들은 문제가 뭐냐? 동물성이어가지고 우리 몸에서 배출이 안 돼. 그러니까 심장에 쌓이는 거야. 얘네들은. 근데 얘는 어때? 얘는 식물성이고 얘는 근원 물질이야. 뭐가? 요 아마씨유 들기름이 이거거든. 아마씨하고 들기름은 오메가3를 먹으면 얘가 얘네들로 우리 몸에서 필요한 만큼만 바꾸고 필요 없는 거는 배출을 시켜버려. 그래서 전혀 문제가 없어 얘는. 근데 얘들은 어때? 혈관에 쌓인다니까. 그래서 시중에 있는 오메가3 제품을 되도록이면 안 먹는 게 좋아. 그리고 어떻게 해? 들기름하고 아마씨유 냉압착 된 거를 드시면 되지. 다음 시간에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할 거야. 자, 이제 암환자 금식 음식 3위. 너무 뭐 유명한 거지. 고기, 붉은살 생선, 가공육. 자, 고기를 보통 얘기할 때 우리가 붉은 고기가 안 좋다 이런 얘기 많이 들어봤을 거야. 붉은 고기가 뭐야? 4발 달린 동물들. 소고기, 돼지고기, 양고기 이런 거지. 이런 애들은 왜 붉어? 헤모글로빈 안에 철분이 있어서 그런 거야. 철분이 빨간색이잖아. 그래서 여기 봐봐. 붉은 고기가 철분 함량이 높아서 암 발병 위험을 높일 수 있다. 이런 논문이 나온 거지. 그래서 고기 중에도 그나마 흰 고기, 뭐야? 닭고기나 오리고기 이런 거지. 요런 거가 조금 더 낫다. 왜냐면 철분이 많이 없으니까 그런 고기는. 고기 중에서는 그나마 그게 낫다. 가공육은 당연히 안 좋지. 가공육은 뭐 햄이나 뭐 스팸이나 이런 것들이야. 그거는 이미 발암물질로 등재돼 있지. 지금 암연구소에 발암물질로 등재돼 있어. 자, 요건 뭐야? 붉은 고기를 과다 섭취하면은 DNA가 손상되더라. DNA가 손상돼서 사망 위험이 47% 높아진다. 이런 논문이지. 이게 이제 대장암에 한 거야. 대장암에 했더니 사망 위험이 50% 가까이 높아지더라. 이런 논문이고. 그럼 이런 질문을 할 거야. 아니, 대학병원에서 항암하시는 분들은, 항암이나 방사하는 분들은 단백질이 부족해지니까요. 고기랑 우유랑 엄청 많이 드세요. 이렇게 대학병원에서 얘기를 한단 말이야. 그런데 고기랑 우유는 암을 키울 수가 있거든. 왜 그런지 볼게. 이 논문은 우리가 어떤 단백질을 먹느냐에 따라서 우리 몸에서 활용률이 다르다는 거야. 자, 소고기, 돼지고기, 계란은 재활용을 80% 이상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근육을 만들 땐 좋겠지,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노인들은 이 고기 같은 걸 좀 먹어줘야 된다는 얘기고. 근데 야채류는 20%밖에 활용을 못해. 그러니까 암덩어리가 아까 엄청 많이 먹었잖아. 아까 기억나지? 단백질, 지방을 암덩어리가 몇십 회를 먹는 거 기억나지? 얘가 성장을 하기 위해서, 분열을 하기 위해서. 근데 야채를 먹으면 그 분열 속도가 줄어든다는 얘기야, 이게. 고기를 먹으면 분열 속도가 더 높아질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단백질을 굳이 고기로 안 해도 돼. 지금 이게 식물성 단백질이야. 자, 동물성 단백질, 고기는 100g의 단백질 함량이 20g 정도야. 근데 여기 보면 김, 검은콩, 대두 이런 거는 30%가 넘어. 김은 38%야, 40%에 가까워. 여기 20% 넘는 거 잔뜩 있잖아. 이런 걸 먹으면 되는 거야. 자, 이제 암환자 금지 음식 두 번째야. 두 번째는 우유하고 유제품이야. 우유 유제품에는 뭐 치즈, 요거트, 뭐 크림, 유청 단백질, 카제인 단백질 전부 포함되는 얘기야. 여기 봐봐. 이 기사 보면 한국인의 대장암 발병률이 세계 1위다. 왜 그럴 것 같아? 한국인이 최근 50년 동안 1970년에서 2020년 동안 우리가 음식이 얼마나 바뀌었냐면 우유를 우리가 1인당 52배를 먹어. 육류는 1인당 10배를 먹어. 그래서 우리나라가 전 세계 1위인 거야. 이 음식의 변화랑 아주 직결돼 있는 거지.
유방암도 전 세계 1위야 지금 발병률이. 유방암은 왜 그럴까? 유방암은 유제품이랑 관련이 되게 높아. 지금 우유를 먹으면 인슐린 유사 성장인자라는 이 암을 키울 수 있는 애가 올라가는 거거든. 그래서 우유를 2잔 이상 먹으면 이게 굉장히 많이 올라가더라. 이런 논문이고. 자, 이거는 우유에서 암세포가 성장한 논문들 많아. 이런 책도 있잖아. 여자가 우유를 끊어야 하는 이유. 이분이 7년간 5번째 유방암이 재발이 돼서 그때 이분이 연구를 한 거야. 왜 재발이 됐냐면 자기는 들은 대로 그냥 시키는 대로 다 했단 말이야. 그런데 5번이나 재발이 된 거야. 너무 열받잖아. 자기는 하라는 대로 다 했는데. 그래서 이분이 연구를 했더니 그 당시에 중국은 유방암이 10만 명당 1명이고 영국은 10명당 1명이었다는 거야. 얼마나 많은 차이가 나. 같은 시대의 사람들인데. 그래서 중국을 봤더니 그 당시에 중국이 못 살아가지고 우유 유제품을 못 먹었어. 그래서 이분이 이 책을 쓰게 된 거야. 그리고 본인도 다시 5번째 암이 재발됐을 때 냉장고에 있던 우유, 치즈, 버터, 요구르트를 다 버렸어. 그러고 나서 3주 만에 이분의 유방 모물이 없어져. 그래서 이분이 확신을 하지. 아, 우유 유제품은 안 되는구나. 그래서 암 환자들은 우유 유제품 조심해야 돼. 나한테 이제 이런 질문들이 많이 들어온단 말이야. 치즈, 아이스크림 절대 안 되고 산양유는 그나마 우유에 비하면 성장 호르몬 양이 좀 적어. 하지만 산양유보다 두유가 더 낫다. 요거트는 대장암 환자들은 요거트가 좋다는 논문들이 있어. 이건 왜냐면 발효를 하기 때문에 발효균들이 들어가잖아. 그래도 우유 요거트보다는 두유로 만든 요거트들이 있어. 콩 요거트가. 그런 요거트를 먹는 게 더 낫다. 이제 대망의 1위야, 1위. 금지 음식 1위. 뭐야? 금지 음식 1위는? 단 거야, 단 거. 단 거. 아까 맨 처음에도 이거 봤잖아. 탄수화물만 줄여도 암이 3분의 1밖에 안 크더라. 근데 환자들 잘 모르고 있잖아. 백미, 빵, 설탕, 밀가루, 과일 엄청 많이 먹는단 말이야. 과일도 엄격하게 하는 데서는 과일 안 먹어. 과일도 GI 지수 이런 게 엄청나게 높단 말이야. 이 단 거를 왜 안 먹어야 되냐? 혈관 안에 당이 엄청 높은 사람이 당뇨 환자잖아. 당뇨 환자가 간암 사망률 일반인보다 74% 높다. 당뇨병 환자 암 걸리면 사망률 높다. 왜? 포도당을 엄청나게 먹으니까 암이 20배 먹는다니까. 20배. 이 자료는 인터넷에 내가 가져온 건데 정리를 되게 잘해놓은 자료라서 과일이 GI 지수가 높은 게 되게 많아. GI는 얼마나 빨리 포도당으로 분해되나. GL은 1인분이야. 수박 같은 거는 한 조각만 먹어라 이런 얘기지 한마디로. 근데 수박보다 더 높은 게 뭐야? GI 지수가 높은 게 백미야. 백미. 백미는 80이 넘거든. 포도당이 100이야. 백미는 너무 단 물질이야 사실은. 먹어보면 엄청나게 달잖아. 그래서 암 환자들은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외식을 하게 되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외식할 때 현미 밥만 싸갖고 다닐 필요가 있어. 자, 그래서 탄수화물을 복용할 때는 일단 사탕, 초콜릿, 아이스크림, 설탕 이런 거 당연히 안 되는 거고 라면, 면류 이런 거 당연히 안 되는 거야. 그 다음에 꿀이나 이런 것도 많이 여쭤보시는데 메이플 시럽으로 보통은 하고 암 환자들은. 근데 메이플 시럽도 많이 넣지는 않아. 그래서 하루 당류를 10g 미만으로 목표를 삼고 해야 되는 거고 단맛은 뭘로 내? 양파 같은 걸로 단맛을 내라고 하고 과일은 GI 지수가 40 미만인 걸 추천해. 뭐 사과, 토마토, 복숭아, 자두, 체리 이런 것들이야. 그 다음에 탄수화물을 우리가 구석기 시절에는 우리가 탄수화물을 20-30%밖에 안 먹었거든. 근데 지금 50에서 60%를 먹어. 밖에 나가면 전부 다 국수집에 뭐 라면집에 빵집이잖아. 사람들이 그래서 너무 많이 먹는 거야 지금은. 일반인도 안 좋아. 탄수화물을 많이 먹는 거는. 그래서 우리가 먹는 탄수화물의 절반 정도로 줄여야 된다는 얘기야. 현미도 30%, 채식을 70%이 정도로 해야 된다는 거야. 자, 이건 뭐냐면은 식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혈당 피크를 낮출 수 있다는 거야. 이거 우리가 밥을 먹으면 혈당이 올라가잖아. 식후 뭐 혈당 막 200 이렇게 올라간단 말이야. 그러면 뭐가 가져가? 여기 높으면 암이 가져가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 혈당 피크를 낮춰야 돼. 그 낮추는 방법이 여기 있는데 맨 처음에 야채랑 과일을 먹는 거야. 식사를 할 때. 왜 그래? 야채랑 과일을 먹어서 식이섬유를 일단 넣어놔. 그럼 식이섬유를 넣으면 그 다음에 먹는 것들이 흡수 속도가 굉장히 늦어져. 혈당 피크가 떨어져. 이것 때문에. 그래서 그 다음으로 이제 단백질 먹는 거지. 뭐 콩이나 뭐 두부나 뭐 이런 거, 생선 이런 것도 먹고. 마지막으로 현미나 국물. 그러니까 탄수화물이나 국물 이런 거는 흡수를 엄청 빠르게 하기 때문에 굉장히 높일 수가 있어. 그래서 미리 섬유질을 깔아 놓고 그 다음에 먹으라는 얘기야, 이게. 그다음 식사 시간은 30분 1시간 천천히 먹어야 흡수 속도가 느릴 거니까. 그 다음에 이거 되게 중요한데 환자분들이 뭐 운동 언제 해요? 운동 언제 하면 제일 좋냐면 식후에 하면 제일 좋아. 식후에 30분씩 걸으면 벌써 하루에 3번, 1시간 반 걷는 거야. 천천히 걸어도 돼. 이거 굳이 빨리 걸을 필요는 없고. 우리 허벅지가 포도당을 엄청나게 가져가지. 그래서 암하고 허벅지하고 싸우게 만들 수가 있거든. 걸으면.
자, 아까 내가 맨 처음에 암 환자 모임 일본의 이즈미에인데 이즈미에 뭐 생존율이 어마무시하단 말이야. 95%야. 근데 이 비밀이 뭘까?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방법은 세 가지인데 마음, 식사, 운동이야. 근데 이 식사에서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철저한 현미 채식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 이 철저한 현미 채식이 뭘까? 3에서 5년 동안 현미 채식을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철저히라는 거는 백미, 고기류, 붉은살 생선, 단 것, 과일, 기름에 튀긴 것, 우유, 유제품, 빵, 알코올류 등은 전혀 입에 대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 내가 아까 얘기했던 7가지랑 굉장히 많이 겹치지. 이게 많은 논문들, 많은 책들에 사실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라서 결론이 사실 거의 비슷한 거야. 자, 우리 병원이 음식이 뭐 맛이 있다 혹은 어떤 분은 너무 엄격하다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는 분들이 계셔. 근데 우리 병원은 GI 지수가 높은 건 아예 재료에서 빼버려. 튀긴 거 아예 안 내. 면류 아주 최소한으로 하지. 다른 암병원들은 이런 기준이 없기 때문에 뭐 짜장면도 내고 뭐 짬뽕도 내고 막 이런단 말이야. 맛있으면 무조건 좋다고? 맛있으면 암도 좋아해. 이게 우리 혀만 좋아하는 게 아니야. 암도 좋아해. 그래서 사실 암병원은 원칙이 있어야 돼. 원칙이. 암 환자가 먹어서 암이 클 수 있는 건 최대한 줄여야 될 거 아니야. 정 항암하고 방사해서 힘들 때 일부 먹어도 돼. 항암 방사할 때는 암이 공격받고 있잖아. 그러니까는 음식을 조금 풀어줘도 괜찮아. 그럴 때 조금 먹는다고 생각을 해야 돼. 그러니까 음식은 암이 좋아하는 건 되도록 먹지 말자. 그거를 병원들도 해줘야 돼. 왜냐하면 환자분들이 병원에 입원하는 기간도 상당히 많단 말이야. 또 암 환자분들은 집에서 혼자 하실 때는 이거를 열심히 공부하셔가지고 금지 음식은 반드시 조심하시는 게 좋겠다. 그러면 뭘 먹냐? 도대체 뭘 먹으라는 거냐? 다 먹지 말라 그러면 다음번에는 암 환자가 먹어야 되는 음식에 대해서 내가 총정리해서 얘기를 해볼게. 자, 그럼 12는 과일은 과일인데 과당이 적은 과일 그리고 GI 지수가 낮은 과일을 얘기를 하는 건데 이거 무슨 얘기냐? 우리가 암 환자들이 과일을 너무 많이 먹어 사실은. 왜? 먹기 편하거든. 뭐 요리를 하지도 않고 그냥 뭐 깎아 먹던지 벗겨 먹던지 하니까. 근데 이 과일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게 최근에 밝혀지고 있어. 자, 봐봐. 이 논문은 뭐냐면 포도당이야. 포도당 글루코스. 이게 프록토스 과당이야. 근데 글루코스를 준 애보다 과당을 준 애들이 전이가 막 되는 게 보여. 요 실험은 뭐냐면은 과당을 흡수하는 효소를 조금 더 발현을 더 시킨 거야. 그랬더니 뭐 암이 어마무시하게 번지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이런 논문이 얼마나 많냐면 유방암에 대해서, 대장암에 대해서, 폐암에 대해서 여러 암들에 대해서 논문 연도를 보면은 다 최근이야. 2021년, 23년, 20년, 24년 다 최근에 나온 논문들이 과당이 위험하다 이런 얘기를 다 하고 있어. 그럼 우리가 과일을 안 먹을 수는 없고 뭘 먹어야 되냐? 저과당 과일이 있어. 과당이 적은 과일. 뭐 라임은 과당이 없어. 레몬 0.6g, 크랜베리 0.7g. 과일별로 과당이 얼마나 차이 나냐면 우리가 제일 달달하고 좋아하는 거 망고 32.4g이야. 그러니까 이런 걸 먹으면 암이 안 클 수가 없는 거지 사실은. 그래서 이 리스트를 좀 참고해서 과당이 적은 과일을 골라서 먹어야 된다. 꿀 물어본 사람 되게 많은데 꿀도 안 좋아. 액상 과당은 최악이야. 천연 과일 주스도 아예 금지. 그리고 지난번에 내가 얘기했던 5년 생존율이 95%인 일본 이즈미에서는 과일이 아예 금지돼 있어.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이유가 있는데 자기들이 경험적으로 해봤더니 과일 먹는 사람이 더 안 좋더라 이거야. 자, 그럼 우리가 과일을 아예 안 먹을 수는 없단 말이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과일 먹은 다음에 흡수를 좀 방해하면 되겠지. 그래서 내가 논문을 찾아보니까 라즈베리, 캐모마일차, 녹차, 생강차 이런 게 과당의 흡수를 억제하더라고. 그래서 우리가 좀 단 걸 먹었다 싶으면 뭘 해야 돼? 요런 차 종류를 먹어주면 좋겠다. 자, 그리고 또 뭘 하면 돼? 운동을 하면 돼. 밥 먹고 나서. 이게 내가 지난번에도 얘기했듯이 식후에 30분 걷기를 하면 어떻게 돼? 암이 가져갈 거를 내 허벅지가 가져간다. 그래서 식후에 30분 걷는 거는 매우 매우 중요하다. 그런 얘기고. 자, 이제 구이를 알아볼게. 자, 구이는 생선인데 여기 뭐라고 써 있어? 작은 흰살 생선. 왜 작아야 될까? 중금속 때문에. 덩치가 크면 클수록 작은 애들을 많이 먹어가지고 중금속이 많이 쌓이잖아.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이런 어떤 어류들을 먹어라 이런 게 있어. 식약처에서 이제 하는. 그래서 보면은 다 크기가 작은 거야. 크기가 큰 거는 별로 권하지 않아. 그 다음에 중금속이 적은 거. 아예 지금 이 리스트는 참고하셔도 좋은데 우리나라에서도 보건환경연구원 경기도 여기서 발표한 중금속 중에 납이 적은 거, 뭐 수은이 적은 거, 카드뮴이 적은 거, 많은 거 이런 게 나와 있으니까 이걸 또 리스트를 참고해서
드시면 좋고, 그 다음에 양식보다는 자연산. 왜냐하면 양식엔 뭐 중금속 문제도 있고 농약이나 발색제 문제들이 많이 있어. 사실 양식 연어가 빨간색이 아닌 거 알아? 흰색이야. 근데 발색제를 써갖고 이렇게 바꾸는 거야. 왜냐하면 야생 연어가 이렇게 생겨가지고 맛있어 보이거든. 그래서 이렇게 바꾸는 거고, 지금 우리가 노르웨이 양식 연어를 많이 수입해서 먹는데 이게 전 세계에서 가장 독성이 강한 식품으로 얘기되고 있어. 엄청 많은 문제를 유발하고 있다고 지금 논문 나오거든. 그래서 연어도 좀 조심해야지. 그 다음에 이제 등푸른 생선보다는 흰살 생선이 낫다. 이거 왜 그러냐면 등푸른 생선은 기름이 너무 많아. 너무 많아서 암 환자들이 하루에 먹어야 되는 거를 초과해. 근데 생각보다는 흰살 생선도 오메가3가 꽤 많은 편이야. 여기 보면 굴비 한 토막에 2.2g, 우리 권장 소비량하고 거의 유사해. 그래서 등푸른 생선보다는 흰살 생선이 더 낫다, 이런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추천 생선은 이제 원칙은 이거야. 크기가 작고 양식이 좀 어렵고 흰살에 가까운 생선, 요게 이제 원칙이라고 보면 되고 기준이라고 보면 되고, 그래서 뭐 멸치, 병어, 갈치, 전어, 대구, 명태, 조기, 도다리 뭐 이런 것들이야. 이런 것들이고, 환자들이 그럼 어떻게 따라하냐? 이 책이 되게 좋더라고. 이 책이 요리하는 사람이 쓴 책이 아니고 낚시하는 사람들이 쓴 책이야. 그러니까 요 책을 보고 좀 참고하면 좋을 것 같아, 생선 요리는. 자, 이번에는 파리야. 파리는 통곡류야, 통곡류. 바라현미. 백미는 영양분이 5%밖에 안 돼. 근데 이제 현미는 어떤 문제가 있어? 일반 현미는 밖에가 두꺼워가지고 소화가 잘 안 돼. 씹기도 어렵고. 그래서 권하는 건 뭐야? 바라현미야, 바라현미. 바라현미를 권하고, 이게 백미를 일로해서 비교한 바라현미의 영양분인데 어마어마하게 높지. 그래서 실제로 현실에 적용하기에는 바라현미가 훨씬 낫다, 일반 현미보다. 그 다음에 이제 바라현미를 이용해서 만든 것 중에 바보죽이라는 게 있거든. 간경화 간암을 이걸 먹고 이제 호전된 분이 있어서 그분이 요 레시피를 만드신 거지, 이분인데. 여기 보면 바보죽의 재료가 기본이 현미 맵쌀, 현미 찹쌀, 그 다음에 율무, 쥐누니콩, 검은 깨까지 들어가거든. 그래서 암 환자들은 간이 안 좋은 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바라현미뿐만이 아니라 요것도 좀 이용하면 좋겠다, 그런 얘기고. 그 다음에 이제 환자분들이 현미만 이용하면 영양분을 높이는데 한계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되게 좋은 책이 있더라고. 여기 보면 맛있는 채소 솥밥, 이런 책인데 바라현미를 밑에 깔고 그 위에 채소를 이렇게 얹어가지고 솥밥을 하는 거야. 이게 한 끼를 그냥 이 솥밥 하나로 해결할 수도 있거든. 그래서 굉장히 좋은, 여기 보면 죽순 참나무 솥밥, 가지 샐러리 솥밥, 이런 거는 그냥 너무 급할 때는 요걸 만들어가지고 그냥 이렇게 먹어도 되지. 그래서 굉장히 좋은 책인 것 같고, 또 이런 책도 있어. 모두의 솥밥이라는 책인데 이 책에 봐도 시래기 두부솥밥, 버섯 병조리 명분솥밥, 이런 식으로 바라현미를 밑에 깔고 야채들을 많이 채워가지고 솥밥을 만들어서 먹는 것도 되게 간편한 방법이야. 형님, 그러면 아까 형님이 이제 이야기하실 때 이전에 있는 많은 리스트들이랑 지금 형님이 이제 추천하시는 리스트랑 제일 큰 차이가, 이 리스트는 기준이 있다 였잖아요. 그 기준 중에 아까 더글라스 한나한이 이야기한 마이크로바이옴이나 아니면 면역을 높이는 거나 후성유전 스위치를 켜고 끄는 것들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지금 그 기준들에 맞는 것들인가요? 그러니까 앞에 5가지 기준을 충족하면서 항암 효과가 있다고 논문에 나온 것들만 모은 거야. 면역력을 올리는가, 후성주전 스위치를 조절하는가, 줄기암을 정상세포로 바꿀 수 있는가, 마이크로바이옴을 좋게 하는가, 항노화에 도움이 되는가, 이 5가지 기준에 거의 맞는 것들만 모아서 한 거야. 자, 이제 7위. 7위는 해조류야. 자, 해조류를 보면서 이게 재밌는 게 있는데, 항노화 연구의 대표적인 거지, 이게 블루존이라는 게. 블루존이 뭐냐면 전 세계에서 100세 이상이 제일 많은 마을 5개야. 근데 잘 봐봐. 그게 어디 있어? 바닷가에 있지, 바닷가에 다. 이게 무슨 얘기야? 이 사람들이 해조류나 생선이나 이런 걸 먹는다는 얘기지. 왜 바닷가에 있는 데만 이렇게 오래 살겠어? 이유가 있겠지. 그리고 이 블루존 연구에서 보면은 재밌는 얘기가 있는데, 미국인 9만 6천 명을 연구를 해봤더니 가장 오래 산 사람들이 누구냐? 소량의 생선이 포함된 식물성 식단을 먹는 채식주의자. 이 사람들이 가장 오래 살았다, 이거지. 자, 그래서 블루존 사람들은 이 핵심되는 몇 가지가 있는데 95%가 식물성 식품이야. 여기에는 해조류도 들어가지. 그 다음에 고기를 많이 안 먹어. 고기를 일주일에 한 번 50g 넘지 않게. 우리는 뭐 한 번 먹으면 500g 먹잖아. 그리고 방목으로 길러진 거, 이런 걸 먹는다는 거지. 그 다음에 생선을 먹지. 생선은 멸치, 대구, 정어리 좀 작은 것들 위주로 먹고, 그 다음에 유제품 안 먹고 뭐 이런 거야. 그래서 해조류에 관련된 논문은 굉장히 많아. 이게 이제 해조류의 항암 효과와 관련된 논문들이고, 뭐 보면 다양한 암들, 유방암, 대장암, 간암,
그다음에 면역을 올린다, 암을 예방시킨다 이런 논문들이 엄청 많아. 그래서 그러면 해조류를 우리가 어떻게 먹어야 될 거냐? 완도군청에서 몇 년 전에 이런 책을 냈어. 바다의 채소 해조류 이래가지고 녹조류, 파래 청각, 갈조류, 톳, 미역, 다시마, 모자반, 홍조류, 김, 우뭇가살 이거에 대해서 요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쭉 정리를 해놨어. 이 책에서. 그래서 이 책을 참고하면 좋을 것 같고 대표적으로 뭐 전복 해조류 비빔밥, 해조류 곤약 무침, 전복 미역국 이런 거를 이제 얘기를 해놨지. 그래서 우리가 현실적으로 암 환자를 돌보려면은 뭐 보호자분들도 참고를 충분히 하실 수 있는 그런 내용이야. 자, 그럼 이제 유기 볼게요. 유기는 견과류랑 씨앗류야. 사실 우리가 이제 견과류 얘기를 많이 하는데 씨앗류도 견과류에 포함돼서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고 우리가 이제 식물성 단백질이 동물성 단백질만큼 많다고 내가 몇 번 얘기를 했었지 이거는. 근데 땅콩은 대량 복용 시에 전이가 유발돼서 별로 안 좋다 이런 얘기를 했었고 옥수수는 오메가6가 높아서 암을 악화시킬 수 있다 그래서 뺐지. 요 리스트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자 견과류 관련 논문이 항암 작용한다는 거에 굉장히 많거든. 근데 대표적으로 이제 이 논문을 좀 살펴보면 이 논문은 우리가 하루 총 견과류를 28g 먹으면 암에 의한 사망률이 20% 내려간다는 거지. 참고로 아까 다뤘던 블루존은 하루에 58g을 먹어. 훨씬 많이 먹지. 여기 견과류 논문을 좀 자세히 살펴볼게. 이 논문은 견과류가 유방암 재발 확산 또는 사망 위험을 최대 50% 감소시킨다. 근데 이 논문의 기준은 너무 약해. 일주일에 58g이야. 근데 이것만 먹었는데도 50% 감소시켰다. 굉장히 대단한 논문인데 이 두 번째 논문을 보면 폐암하고 위암에 하루에 견과류 섭취량을 10g 증가시키면 전체 암 사망률이 20%가 떨어졌다. 이런 얘기고 대장암 논문을 보니까 나무 견과류를 먹은 사람들이 무병 생존율이 46%가 늘더라. 그러니까 상당히 높지. 그 다음에 또 재밌는 게 있어. 땅콩 버터를 먹으면 암 발생 및 사망 위험이 올라가더라. 그런데 견과류 하루 섭취량을 5g씩 증가하면 암 사망률이 4%씩 낮아지더라. 그러니까 용량을 좀 더 많이 먹으면 좋겠지. 그 다음에 그러면 우리가 용량을 얼마를 먹을 거냐? 아까 블루존에서 얘기한 하루에 58g 요 정도를 기준으로 하면 좋을 것 같아. 그 다음에 견과류 중에 가장 좋은 견과류는 호두야, 호두. 왜 그러냐면 호두는 오메가6, 오메가3 비율이 제일 좋아. 견과류 중에서. 가장 좋고. 자, 그 다음에 이제 5위는 버섯류야. 버섯류는 뭐 워낙 유명하지. 버섯류는 핵심 성분이 베타글루칸인데 이 베타글루칸이 우리 몸의 면역계를 향상시키는데 굉장히 논문도 많고 우리가 지금 메시땡이라는 그것도 상황버섯 추출물이지. 약품으로 만들어서 상당히 항암 효과를 인정받는 거고 베타글루칸의 이제 항암 효과 관련된 거는 논문이 엄청 많아. 종양 T세포 면역을 올린다, 뭐 췌장암의 간전일 예방한다, 자궁경부암 생존율 높였다, 뭐 유방암 생존율 높였다 이런 게 굉장히 많지. 그래서 이제 버섯에 대해서 이슈가 되는 거는 베타글루칸이 많은 거를 그러면 먹으면 좋지 않냐 이래서 베타글루칸이 제일 많은 게 꽃송이 버섯과 차가버섯이야. 그래서 이걸로 제품들이 나와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제품들이 좀 가격이 너무 많이 비싸서 암 환자들이 과연 이거를 먹어야 되냐. 우리가 일반적으로 먹는 식용버섯도 꽤 베타글루칸이 많아. 양을 많이 먹으면 될 거 아니야. 식사에서 많이 활용을 해가지고 그러면 베타글루칸을 먹을 수 있으니까 요리를 해서 먹자. 그래서 이런 책들을 참고하면 돼. 버섯 요리 특선, 팽이, 느타리, 표고, 새송이, 양송이, 모기, 만가닥, 참송이 굉장히 많은 버섯류들이 있고 이 버섯류들에 대해서 어떻게 요리를 하는지 다 나와 있어. 자, 예를 들어서 보면 뭐 양송이 채소덮밥, 뭐 잎새 버섯 들깨 미역국 뭐 이런 거를 이제 먹어볼 수가 있겠지. 자, 그 다음에 뭐 버섯요리 백선 이런 책도 있고. 자, 이제 5위까지 살펴봤고 4위를 살펴볼게. 자, 4위는 뭐냐? 냉합착 들기름, 냉합착 아마슈. 우리가 기름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 암에서. 기름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세포막을 구성하고 있는 게 기름이라서 그런 거야. 산소가 아무리 혈관을 타고 여기까지 와도 세포막이 딱딱하면 못 들어가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기름을 먹느냐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고 이 오메가3, 오메가6 비율이 안 맞으면 세포가 딱딱해져. 그래서 오메가3가 많은 걸 먹어야 되는 거고 지금 오메가3 관련된 논문들을 보면은 뭐 유방암 전이를 억제시킨다. 그 다음에 암세포 억제하고 항암 치료 효과를 높여준다. 그 다음에 오메가3, 6 비율을 1대1로 했더니 종양세포가 22% 줄었고 종양 표지자 수치는 77% 떨어졌다. 그러니까 이게 오메가3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옥수수는 오메가6가 오메가3에 비해서 거의 50배 정도 많은데 옥수수로 만든 사료를 준 그런 고기나 계란이나 이런 걸 먹기 때문에 현대인들은 보통 오메가3가 오메가6에 비해서 3분의 1이나 4분의 1밖에 안 돼.
그래서 좀 문제가 있는 거지. 그래서 그 비율을 1대1로 맞추기 위해서 우리가 오메가3를 먹는 거야. 자, 여기 봐도 오메가6 비율이 높으면 전립선 위험이 올라간다 이렇게 돼 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오메가3 중에서 그럼 뭘 먹을 거냐? 생선에 뭐 DHA, EPA 많다고 하는데 그걸 먹을 거냐? 다른 걸 먹을 거냐? 내가 강조하는 건 뭐야? 식물성 ALA라는 거예요. 여기 보면 이런 논문이 있어. 오메가3가 전립선에 나쁘다. 그래서 공격적인 전립선암이 발생이 평균적으로 2.5배가 높았다. 이런 논문이 있는 거야. 근데 이 논문을 자세히 살펴봤더니 이걸 높인 거는 생선기름이야. DHA나 EPA는 생선기름에 주로 있는 거거든. 근데 아마씨유나 들기름에 있는 ALA, 이 알파 리놀렌산은 전립선암의 위험을 높이지 않았다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오메가3가 다 같은 오메가3가 아니고 오메가3 중에서도 가장 항암 효과가 좋고 암을 악화시키지 않는 거는 냉합착 아마씨유나 냉합착 들기름에 있는 오메가3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이걸 먹기 위해서는 이제 어떤 방법을 쓸 수가 있냐면,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요리를 할 때 왜 냉합착을 강조하냐면, 기름은 튀기면 어떻게 돼? 튀기면 다 구조가 변해. 그래서 기름은 열을 가하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냉합착을 39도 이하에서 짠 거지. 그래서 이거는 요리를 할 때 다 요리가 끝나고 마지막에 드레싱으로 뿌려 먹어야 되는 거고, 평상시에 그냥 이걸 더 먹고 싶다 그러면 이런 콩발효 요거트에 섞어서 막 저어주면 이게 물처럼 풀리거든. 그럼 그걸 먹으면 흡수가 훨씬 잘 된다. 기름은 흡수가 잘 안 되니까 그렇게 하는 게 좋다. 자, 이제 3위는 콩이야. 콩은 우리한테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 사실 암 환자들이 단백질이 뭐 부족해진다고 맨날 대학병원에서 이제 말씀들을 하시는데, 그걸 보충할 수 있는 대표적인 게 콩류야. 그래서 콩은 장내 미생물총 이쪽도 굉장히 좋게 만든다는 논문들이 많고, 항암 논문이 굉장히 많아. 사실 콩에 대한 항암 논문을 찾아보면 이거는 유방암 관련된 논문인데, 콩하고 견과류를 먹었더니 유방암이 억제되더라 이 얘기고, 이 논문은 통곡물하고 콩이 간암을 줄여준다. 이거는 소화기암에 대한 논문이지. 이런 논문들이야. 자, 그 다음에 수입 콩보다는 국산 콩을 먹자. 왜 그래? 콩 중에 뭐 렌즈콩이나 뭐 키노아나 이런 게 굉장히 건강에 좋다고 얘기되지만, 우리가 먹는 서리태나 대두 이런 것도 만만치 않게 성분이 좋더라. 그래서 굳이 외국 거 먹을 필요 없다. 이런 얘기고. 자, 그 다음에 이것도 몇 번 얘기했지. 콩 요리도 있지만 두유가 굉장히 간편하잖아. 그리고 시중에 나와 있는 두유 중에도 굉장히 좋은 두유들이 있어. 거의 콩물이지. 99.9% 그냥 콩물인 거. 뭐 이런 것들, 당류가 또 제로야 이거는.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영양 보충을 하면 된다. 하루에 뭐 2개, 3개 먹어도 된다. 그리고 콩에 대해서 유방암에 뭐 안 좋지 않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최근 논문들은 아예 결론이 나왔어. 그냥 최근 논문들은 콩에서 추출한 이소플라본은 안 좋지만 콩 전체는 좋다, 암에. 이게 그냥 최종 결론이라고 생각하면 돼. 자, 그 다음에 이제 두부 요리. 역시 이 두부콩 밥상이라는 책이 있어. 여기 보면 다양한 이제 두부 관련된 요리를 볼 수가 있고, 뭐 두부 미나리 무침, 된장 시금치 무침, 그러니까 이런 책들을 잘 참고할 필요가 있고, 책을 다 사보기보다는 목차만 봐도 어느 정도 유추가 가능하니까 그렇게 그냥 만들어서 드셔도 되는 거지. 그 다음에 이제 콩하면은 서양에서는 어떻게 먹냐면 스튜를 만들어서 먹거든. 이게 굉장히 사실 요리가 간편한 편이야. 그래서 이제 암 환자분들이나 암 보호자분들이 이렇게 스튜 형태로 열을 조금만 가해도 되니까 이런 걸로 만들어서 먹어도 상당히 좋겠다. 이제 그런 얘기야. 자, 이제 2위를 볼게. 2위는 바로 발효 음식이야. 내가 기준 중에 하나로도 발효 음식을 잡았잖아. 마이크로바이옴, 장내 세균총이 중요하다고 얘기를 했고, 지금 현대인들의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원래는 장 속에 이렇게 4,000종이 있어야 되는데, 내가 2018년도에 모 업체랑 간 임상을 해봤더니 암 환자들은 600종밖에 안 되는 거야. 뭐 정상인도 800종밖에 안 돼. 그러니까 4,000종에 비하면 일반인들도 많이 떨어져 있는데, 암 환자들은 수술항암 방사를 하기 때문에 항생제나 뭐 소염 진통제나 이런 것들 항암제의 영향을 받아서 600종, 500종 이렇게 굉장히 떨어져 있다는 거지. 그러면 최대치에 비하면 거의 10분의 1 가까이 떨어져 있는 거야.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 사망률이 올라가. 다양성이 좋은 사람들은 오래 살고, 다양성이 안 좋은 사람들은 빨리 돌아가시더라. 자궁경부암 환자. 그 다음에 이 논문은 뭐야? 우리 좋은 균은 온몸으로 보내준다 그랬지. 온몸으로, 장에서. 그래서 각각의 장기에도 다 이런 좋은 균들이 있는데, 췌장에 있는 미생물 다양성이 떨어졌더니 어떻게 돼? 췌장암 환자가 빨리 돌아가시더라. 다양성이 높은 사람은 오래 살더라. 이제 이런 논문들이 있는 거야. 그리고 이것 때문에 우리 장에 면역이 몇 프로가 있어? 70%가 있어. 그러면 장이 안 좋아지면 어떻게 돼? 면역이 안 좋아지지. 면역 항암제가
다양성이 좋은 그룹은 면역항암제가 듣고 다양성이 안 좋은 그룹은 면역항암제도 안 듣더라. 그래서 면역항암제를 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장을 먼저 고치고 그다음에 면역항암제를 하셔야 되고, 그러면 면역항암제만 영향을 주냐? 아니야. 일반 항암제도 15에서 20% 정도 장내 다양성 영향을 받아. 그래서 항생제를 한 팀은 일반 항암제도 잘 안 듣는 거지. 그만큼 우리 장이 중요하다는 거야. 그래서 항암제를 하실 분들도 수술하고 나서 반드시 장을 좋게 만들고 이 종다양성 올리고 나서 그 다음에 치료를 받는 게 좋다, 이런 얘기고. 자, 그러면 이 다양성을 높이는 게 뭘까? 다양성을 높이는 걸로 뭐 두 가지 얘기를 해. 여기서는 식이섬유와 발효음식. 사실 오메가3 하나가 더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두 가지만 다루고 있고, 이 논문에서 보면은 식이섬유는 어느 정도까지만 다양성을 올려. 더 이상 안 올라가. 근데 발효음식은 어때? 발효음식은 꾸준히 증가시키더라. 그래서 다른 논문을 봤더니 발효음식을 먹으면 종다양성이 꾸준히 올라가더라, 이런 얘기야. 자, 이제 그러면 우리가 발효음식을 어떻게 먹을까? 가장 편한 방법은 뭐 시중에 있는 걸 사 먹는 게 편하지. 자, 우유로 만든 요거트보다는 콩으로 만든 요거트가 암을 키울 가능성이 더 적고 항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콩발효 요거트를 사든지, 아니면 이게 부담된다 그러면 얘를 종균을 쓰는 거야. 콩발효 요거트를 종균으로 쓰고 아까 얘기했던 두유 같은 거를 여기다 섞어주고 이거를 따뜻하게 하면은 얘가 발효가 돼. 그래서 요거트 발효기를 사서 이 콩발효 요거트를 종균으로 쓴 다음에 발효를 해서 먹어도 된다, 이런 거고. 자, 그 다음에 발효 음식 하면 생각나는 건 뭐야? 김치, 또 청국장. 그렇지. 우리가 음식으로 청국장이 어떠냐? 청국장이 항암 효과가 있다는 논문이 굉장히 많아. 굉장히 많고, 이 논문을 보면 면역이 2배로 올라가더라. 그리고 항암제 효과 50% 효과 정도는 얘가 낸다. 굉장한 거지, 사실. 이 논문의 특이한 건 뭐냐면 열을 가해도 요 항암 효과가 있는 성분은 죽지 않더라. 없어지지 않더라. 그래서 펄펄 끓여도 된다, 이런 얘기야. 근데 사실 온도를 40도가 넘어가면 효소가 파괴되기 시작하기 때문에 좋은 거를 2개 다 먹으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 절반은 끓여서 먹고 절반은 생으로 먹고. 그래서 이 교수님이 이런 얘기를 해. 뭐냐면 청국장을 처음에 반만 넣어가지고 팔팔 끓여. 그 다음에 40도 정도로 식었을 때 그때 나머지 반을 넣는 거야. 그러면 이 두 가지 효과를 다 누릴 수가 있는 거지. 맛이 이상할 것 같은데요? 맛 괜찮아. 자, 그 다음에 이제 낫또랑 청국장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낫또가 먹기가 편하니까 사실은 청국장보다는. 사실 일본의 낫또는 바실러스균 하나로 만들었기 때문에 효과는 청국장이 더 높아. 청국장은 그래도 20, 30종 정도의 이제 균이 들어가 있는 거고. 그래서 이 논문에서 보면 위암 세포에 대해서 청국장이 77% 항암 효과가 있는데 낫또는 11%, 대장암 세포에 대해서는 76% 효과가 있는데 청국장은 낫또는 15%. 그러니까 낫또가 청국장보다는 좀 떨어지지만 어쨌든 먹기 편리하니까 평상시에 낫또를 많이 먹는 것도 뭐 나쁘진 않다. 자, 이제 대망의 1위야. 대망의 1위. 대망의 1위는 뭘까? 대망의 1위는 바로 채소야, 채소. 채소를 뭐 반찬으로 먹거나 샐러드로 먹거나 녹즙을 먹거나 뭐 스프로 만들어 먹거나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고, 왜 채소가 1위인지 이제 하나하나 살펴볼게. 자, 지금 내가 그냥 식품 몇 가지를 나열한 리스트와 그 다음에 그렇지 않은 리스트가 있어. 무슨 류 이렇게 얘기하는 리스트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미국 국립암연구소 이제 뭐라고 얘기했냐면 야채, 과일, 통곡물, 콩 및 기타 식물성 식품으로 구성된 식단이 암에 가장 좋다. 어떤 단일 식품도 그 자체로 암을 예방할 수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 자, 그런데 여기만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야. 미국 암협회도 뭐라고 얘기하냐? 다양한 야채가 1번이야. 짙은 녹색, 빨간색, 주황색, 섬유질 풍부한 콩류, 이런 게 1번. 그 다음 2번 과일, 특히 다양한 색상의 전체 과일. 3번 통곡물. 거의 똑같이 얘기하는 게. 그 다음에 아까 블루존 95에서 100%가 식물성이야. 95에서 100% 식물성이고 대부분이 야채야, 야채. 자, 그 다음에 일본에 암 환자 5년 생존율이 95%인 이즈미에라는 암 환자 단체가 있는데, 여기서 추천한 음식 한번 볼까? 잡곡, 콩류, 콩 제품류, 여기 낫또가 있네. 고구마류, 뿌리채소, 녹색채소, 버섯류, 배추류, 해조류, 물고기. 우리가 다룬 거랑 상당히 유사해. 상당히 유사하고, 하루에 야채를 그러면 도대체 얼마를 먹어야 될까? 논문들을 보면은 기준이 나와 있는데, 모든 사망률을 없애는 거는 하루에 800g. 상당히 많아. 일반암은 400g, 난소암 600g. 이걸 권장하고 있어. 800g이 굉장히 많은 양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는 방법으로 뭐가 있냐면 녹즙을 짜는 거야. 그래서 지금 보면 실제로 녹즙요법을 하고 좋아지신 분들이 많이 있고, 근데
이 녹즙요법을 할 때는 주의할 사항이 있어. 야채를 많이 먹는 건 좋은데 양이나 농도를 처음부터 과하게 하면은 간 수치가 올라갈 수 있거든. 그래서 대학병원에서 녹즙을 절대 먹지 마라 하는 이유야. 왜냐면 암 환자들이 실제로 녹즙을 먹고 간 수치가 올라가서 대학병원에 오거든. 근데 그분들이 뭘 실수한 거냐? 양하고 농도를 실수한 거야. 처음부터 만약에 내가 1리터가 목표야. 그러면 첫날부터 1리터를 먹으면 안 돼. 그럼 간이 부담스러워하지. 첫날은 얼마? 5분의 1 정도. 첫날 200g, 200g을 나눠서 한 3번에 나눠서 이렇게 먹고. 그 다음에 처음에 녹즙 짜보면 엄청 진해. 이걸 그냥 먹으면 간이 당연히 부담스러워하지. 간과 신장이 부담스러워하거든. 그래서 어떻게 되냐? 처음에 5배 정도 물을 타서 먹는 거야. 그러니까 처음에는 200g의 녹즙을 짠 다음에 물로 1리터를 만들어. 그럼 굉장히 묽겠지. 그러니까 처음에 양과 농도를 조절을 해가지고 굉장히 묽게 차처럼 먹는 것부터 시작해서 차근차근 양도 올리고 농도도 올리면 된다. 이런 얘기야. 이 1번, 2번을 잘 지키면 간 수치가 올라가지 않아, 실제로. 세 번째,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냐면 녹즙은 지금 실제로 녹즙 캠프에 갔다가 암이 악화돼서 오는 분도 계시거든.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야채들은 냉기를 품고 있단 말이야. 근데 몸이 차가우신 분들, 몸이 말랐어, 소화가 잘 안 되시는 분이야, 뭐 이런 여자분들, 특히 여자분들이 많은데 그런 분들은 녹즙을 그대로 먹으면 안 돼. 그러면 몸이 냉해져가지고 암이 더 커. 실제로 그런 사람들이 있어.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돼? 야채 스프, 야채를 끓여서 해야 돼. 끓여서. 그 다음에 식이섬유가 너무 많기 때문에 식이섬유 처음에는 녹즙을 짜는 게 좋아. 식이섬유를 버리고 나중에는 블렌더로 갈아가지고 서서히 식이섬유 양을 늘리면 돼. 이렇게 녹즙을 하기 어려운 아까 몸이 차가운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야채 스프를 하면 돼. 야채 스프. 이 책은 최강의 야채 스프라고 굉장히 단순해. 그냥 물 넣고 야채 넣고 끓이는 거야. 아주 단순해. 먹기가 너무 편하지. 근데 야채가 굉장히 많이 들어있어가지고 뭐 건더기를 먹기 힘들다 그러면 갈아가지고 이렇게 스프 형태로 만들어서 이제 먹기도 하는 거지. 그러니까 사실 녹즙은 만들어 먹기가 만만치가 않아. 녹즙기를 매번 닦아가지고 분리하고 분해하고 다시 닦고 뭐 나중에 조립하고 막 이런 과정들이 있고 그 야채들을 뭐 굉장히 많이 씻어서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녹즙 요법은 굉장히 번거로운데 이 야채 스프 요법은 생각보다 굉장히 단순해. 이 책이 일본에서는 암 관련 베스트셀러 1위였어. 아마존 32주간 1위였어. 12만 부가 팔렸고 암 책이 12만 부 팔린 건 굉장히 많이 팔린 거야 사실. 그래서 이게 야채를 많이 먹는 가장 단순한 방법이야 내가 볼 때는. 여기서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어. 녹즙은 효소가 살아있는데 효소는 40도에서 60도 사이면 거의 파괴되는데 이건 끓였는데 효소 다 날아가지 않아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야채 중에는 이렇게 항산화 능력이 끓이면 더 올라가는 애들도 상당히 많아. 그런 애들이 상당히 많아가지고 두 가지를 다 하는 거지. 반찬으로는 센 걸 먹고 그 다음에 이거는 끓여서 먹고 이러면은 이제 그 둘을 다 채울 수가 있겠지. 자, 오늘은 내가 암 환자들한테 권하는 10가지 음식을 얘기했는데 지난번에 7가지 금지 음식을 얘기하니까 밑에 댓글에 이제 많은 암 환자분들이 아니 도대체 뭐 먹고 살라는 거냐? 지금 봤다시피 먹을 거 무지하게 많고 정말 내가 10년 동안 음식에 대해서 고민한 내용을 거의 다 담았거든. 그래서 암 환자분들께 말씀드리자면 이걸 한 번만 보지 마시고 가다가 화면을 멈춰서 메모를 하시거나 아니면 캡처를 하셔서 여러 번 보시고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앞으로 이렇게 내용이 이제 충실한 영상을 계속 만들 예정이니까 계속 관심 가져주세요. 감사합니다. 이노야, 오늘은 암 환자의 단백질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 암 환자분들이 지금 이제 뭐 항암 중에도 그렇고 대학병원에서는 뭐 우유도 먹어라, 고기도 먹어라, 그 다음에 뭐 땡케어라고 있지. 이게 케어푸드라는 건데 이런 거를 대학병원에서 처방을 아예 이제 해주기도 하고 이런 걸로 단백질을 보충을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항암이나 방사나 이제 수술 후에는 단백질 보충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실제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근데 어쨌든 지금 이제 우유, 고기, 땡케어 이런 거는 약간 문제가 있어. 그래서 이거 말고 이제 현실적으로 먹을 수 있는 거를 오늘 내가 이제 소개를 하려고 하는 거거든. 일단은 뭘 볼 거냐면 최근에 우리나라의 50년간의 음식이 어떻게 변했는지, 그리고 그게 암하고 어떤 연관이 있는지, 그 다음에 우유하고 암의 관계. 논문이 되게 많이 있어 사실은. 오늘 뭐 다 소개는 못 할 건데, 그 다음에 고기와 암의 관계, 그 다음에 이제 땡케어 이런 케어푸드들과 이제 암의 관계, 그 다음에는 우리가 동물성 단백질만 단백질이 많다고 생각을 한단 말이야 근본적으로는. 근데 사실은 식물성 단백질도 단백질 양이 꽤 많아.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문제가 있는 거거든. 그 다음에 그러면 마지막으로 대안을 이제 그러면 암 환자 단백질을 어떤 걸 먹을 거냐 이제 이걸 얘기를 할 거야. 자, 이게 한국의 지금 암 사망률이지. 암 사망률. 우리나라는 암이 83년부터 2019년까지인데 어마어마하게 암 사망률이 늘고 있지 사실은. 한국은 지금 대장암 발병률이 세계 1위야. 놀랍지? 대장암 발병률 세계 1위. 유방암은 증가율이 세계 1위야. 놀랍지? 왜 우리가 갑자기 이렇게 암의 발생률도 높아지고 사망률도 높아지고 뭐 유방암이나 대장암은 지금 대장암은 발병률이 1위고 유방암은 세계 증가율이 1위고 이렇게 되냐 이거지. 뭐냐면 변화가 너무 빨랐어. 우리가 음식을 바꾸는 시간이 얼마 안 된 거야. 지금 1970년하고 2020년을 비교하면 우유 유제품은 1인당 52배야. 고기도 마찬가지야. 고기도 1970년에 비하면 2020년이 약 10배가 됐지. 지금 이제 1인당 소비량이 10배야. 밖에 나가봐. 전부 고깃집이잖아. 우리 이제 회식 문화 뭐 이런 게 다 고기로 바뀌었지. 뭐가 문제가 되냐면 우리가 너무 빠른 시간에 너무 많이 먹게 된 것들은 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는 거지. 이 논문은 뭐냐면 우유를 먹고 나면 후성유전적으로 변화가 생긴다 그 얘기야. 그 논문이거든 이게. 그래서 여기 봐봐. 모유를 먹으면 문제가 없어. 이 연구 결과에 의하면 모유를 먹으면 암이나 질병이 줄어 오히려. 근데 우유를 먹는 거지. 우유를 분유를 먹이는 거지 애들한테. 그러면 질병이 늘어나. 그 다음에 이 우유를 계속 먹어. 그러면 엄청나게 늘어나. 그 다음에 계속 먹는 데다가 엄청 많이 먹어. 그럼 더 늘어나. 이게 연구 결과로 밝혀졌어. 이게 후성유전적인 변화를 유발시켜서 그렇게 되는 거야. 우유를 먹으면 온몸을 돌면서 우리 후성유전을 다 바꿔버려. 근본적으로 생각을 해보자. 사람이 왜 소의 젖을 먹지? 사람 유전자와 소 유전자의 젖이 다른데 그걸 왜 먹어? 그리고 이렇게 또 생각을 해보자고. 성인이 왜 성장 호르몬 덩어리를 왜 먹어야 되지? 성인이? 우유는 50kg짜리 송아지를 500kg로 만드는 애야. 그걸 왜 먹어? 아니 어떤 포유류가 어떤 동물이 모유 수유가 끝난 다음에 젖을 먹나? 어떤 동물이? 우리만 그러고 있는 거 우리만. 왜 성인이 우유를 먹냐고. 더 이상 성장을 멈췄는데 우리는. 성인은 우유를 먹으면 어떻게 될 것 같아? 성장하지 않아야 될 것들이 성장을 하지. 그러니까 자궁 근종 이런 양성 종양들이 막 늘어나고 암도 늘어나지. 성장 호르몬 덩어리인데 그게 당연한 거야. 그거는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 당연한 거야. 그래서 암 환자는 조심해야 되는 거지. 우유에 제일 많은 게 인슐린 유사 성장이라는 인자라는 거거든. IGF-1 이게 굉장히 많아 우유에. 여기 봐봐. IGF-1은 세포 성장에 큰 영향을 미치는 호르몬입니다. 그래서 IGF-1 농도가 필요 이상으로 계속 높은 경우에는 우리 몸에서 제거되어야 할 세포가 살아남고 증식을 하게 되는 상태가 됩니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 봐봐. 우유 섭취량에 따라서 IGF-1 농도 변화. 한 잔 미만을 먹으면 요만큼이지만 2잔 이상 먹으면 확 높아지지. 근데 이걸 왜 먹냐고. 지금 암덩이가 막 성장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걸 왜 먹어. 이게 우유에 의해서 암세포가 성장하는 논문들이야. 내가 지금 하나, 둘, 셋, 네 개를 여기다 놨지만 찾아보면 무수하게 많아. 무수하게. 이런 논문들은. 당연한 거야. 왜냐하면 우유에는 IGF-1이라는 성장인자랑 그 다음에 에스트로겐이 엄청 많아. 아니 여자 유방암 환자들이 에스트로겐을 억제하는 뭐 항호르몬제를 먹고 있는데 아니 에스트로겐이 잔뜩 있는 우유들 또 먹으라 그래. 이게 말이 되냐고. 말이 안 되는 거지. 이게 다 그런 얘기야. 우유는 전립선암 세포의 성장을 자극한다. 특히 영향을 많이 주는 암이 뭘까? 호르몬성 암들이야. 전립선암, 호르몬성 암이야. 남자의 전립선암 이퀄 여자의 유방암이야. 똑같아 두 개가. 그래서 전립선암 세포의 성장을 자극한다. 유방암에서 에스트로겐 노출이 높으면 어떤 문제가 생긴다. 그 다음에 이것도 전립선암 관련되지. 요거는 전체 암. 여기 보면 중국 성인의 경우에 유제품 섭취가 많을수록 간암, 여성 유방암, 림프종 발병 위험이 더 높다. 이런 논문들이 많이 있지. 그래서 사실은 이런 책도 있어. 여자가 우유를 끊어야 하는 이유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서는 이제 유방암, 난소암, 전립선암은 특히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근데 사실은 전체 암에 조심해야 돼. 전체 암에. 그 다음에 이제 고기 얘기지. 고기 얘기. 사실은 고기는 이미 국제암연구소에서 발암물질로 지정을 했지. 여기 봐봐. 가공육, 햄,
베이컨, 핫도그, 소세지 이런 거는 그룹 1번이야. 그룹 1번은 인체에서 발암을 유발시킨다. 이런 거거든. 그룹 2A, 이거는 그룹 2번에 들어간 거는 돼지, 소, 양, 적색육이지, 적색육. 요런 것들은 들어간다는 거야. 그래서 이런 걸 먹더라도 이제 항암을 하거나 수술했거나 이럴 때는 너무 필요할 때는 이런 거를 넣어줄 수도 있는데 좀 좋은 거를 넣어줘야 돼. 그거 좀 이따가 얘기를 할게. 그래서 어쨌든 가공육과 적색육은 발암물질로 등재돼 있다. 이런 걸 왜 먹냐는 거야. 대안이 있으면 딴 거를 좀 찾자. 이런 거지.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얘기할 게 땡케어야, 땡케어. 그러니까 뭐 메디푸드라고 불리는 거야. 케어푸드라고 불리는 거. 지금 캔으로 막 이렇게 나와 있어. 근데 그거를 지금 수술하고 나거나 뭐 항암을 하거나 해서 잘 못 먹는 사람한테 엄청나게 많이 주거든. 그게 효과가 있어. 왜 그러냐면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그 다음에 비타민, 미네랄을 다 맞춰놨어. 우리 몸이 필요한 거를. 그래서 이거를 잠깐 동안은 먹어도 된다고 생각해. 근데 이걸 장복하는 게 나는 문제라고 생각하는 거야. 왜냐하면 이 성분을 자세히 보면 먹으면 안 되는 애들을 너무 많이 넣어놨어. 왜냐하면 일단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비타민, 미네랄을 맞추기 위해서, 퍼센티지를 맞추기 위해서 재료는 싼 거를 다 넣어놓은 거야. 여기 들어간 거 볼까? 지방 뭘 썼어? 옥수수 기름을 썼어. 옥수수 기름 엄청 안 좋아. 왜냐하면 오메가6가 너무 높아서. 그 다음에 정백당. 그냥 설탕 넣은 거야. 당분 맞추려고. 설탕 넣었지. 그 다음에 단백질 뭘로 맞췄어, 이거? 미국산 GMO 콩으로 맞춰놨지, 단백질을. 그 다음에 카제인 나트륨, 이거 우유 단백질이지. 이걸로 맞춰놨지. 그러니까 별로 좋은 걸로 맞춰놓지 않았어. 또 이거 봐봐. 식품 첨가물 덩어리지. 이걸 계속 먹으면 당연히 질병 유전자의 스위치가 켜지겠지. 그러니까 이거를 단기적으로 정말 영양 실조에 걸리는 상황에서는 먹어야 돼. 그래서 이걸 먹으면 실제로 환자들이 좋아져. 근데 장복하면 안 된다는 거지. 나는 되도록이면 한 달 정도만 먹고 몸이 좀 좋아지면 다른 거 좋은 걸로 섭취했으면 하는 생각이야. 나중에는 내가 이거를 좀 좋은 케어푸드를 좀 만들고 싶은 생각도 있어.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동물성 단백질과 식물성 단백질의 차이에 대해서 볼 거야. 지금 사람들 생각은,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많이 해. 고기를 먹어야 힘이 나지. 어디 아프면 고기 먹여야 돼. 근데 이거는 약간의 환상이야. 왜냐면 우리나라가 너무 못 살고 옛날 사람들이 고기를 못 먹었기 때문에 고기에 대한 환상이 있어.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깔려있지. 근본적으로. 근데 사실 이걸 볼까? 식물성 단백질하고 동물성 단백질을 비교를 해보자고.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가 100g에 들어있는 단백질 양이 20% 정도야. 20g 정도. 근데 김 얼마야? 거의 40%에 육박해. 김이 얘네들보다 2배야. 암 환자들은 김도 잘 활용하면 좋겠지. 검은콩 35%야. 35%. 여기 20%인데 높잖아. 대두콩도 35% 정도지. 그 다음에 이제 땅콩이 높은데 땅콩은 암 환자는 먹으면 안 돼. 왜냐하면 땅콩은 전이를 유발한다는 논문들이 있어. 그래서 견과류를 먹되 땅콩은 빼도록 얘기를 해. 그 다음에 녹두, 팥, 이거 다 20%잖아. 똑같아. 검은 깨, 퀴노아 다 20%잖아. 표고버섯 20%야. 아몬드, 깨, 들깨 이런 거 다 18%, 20% 가깝지. 호두, 율무 이런 것도 다 15% 정도 된단 말이야. 그러면 굳이 왜 이것만 고집하냐고. 15%, 20%, 30%, 40%짜리가 있는데 왜 안 먹냐고. 이걸 잘 활용하자는 거지, 음식에서. 그러면 이제 암 환자들은 뭘 먹는 게 좋을까? 이제 하루 단백질이 뭐 50g, 60g 혹은 뭐 70g, 80g 갈 수도 있겠지. 이 단백질 양을 넘어서 먹을 필요는 없어. 우리 몸은 단백질이 들어오고 넘는 단백질은 다 배출을 시켜버려. 그러면 남는 단백질을 배출시키기 위해서 우리 신장이나 간이 엄청 부담이 돼. 그래서 단백질 과다하게 먹는 건 좋지 않아. 지금 우리가 회식을 하면 고기를 하루에 얼마큼 먹어? 500g. 먹성 좋은 친구들은 하루에 삼겹살 1kg도 먹잖아. 근데 그렇게 먹어봐야 간하고 신장만 힘들다. 그거 다 나간다. 우리 몸에서 활용을 못해. 그래서 많이 먹을 필요가 없는 거야, 사실은. 그래서 암 환자들도 단백질을 조금씩 자주 먹는 방식을 취해야 돼. 한꺼번에 많이 먹어서 저장해서 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저장하면 저장이 되는 게 아니라 암세포가 가져가지. 생각을 해봐. 암세포는 분열을 하잖아. 분열하니까 이 재료가 필요할 거 아니야. 이게 단백질 지방이야. 이거에다 갖다 쓰는 거지. 그러니까 하루에 막 500g씩 먹잖아. 그러면 암이 잔뜩 가져가다 그걸 갖다 쓰는 거지. 우리 몸에 정작 필요한 건 50g밖에 안 된다니까. 그래서 한꺼번에 단백질 많이 먹으면 안 된다 이런 얘기야. 그래서 가장 추천하는 건 콩이야. 콩인데
콩물이 좋겠지. 그 다음에 두유 중에서 요즘은 첨가물도 적고 당도 적고 단백질은 높고 이런 두유들이 있어. 그 다음에 우유로 만든 요거트 말고 콩으로 발효한 요거트가 요즘 나와. 그래서 그런 걸 활용해도 돼. 그 다음에 청국장 환희, 지난번에 내가 마이크로바이옴 얘기하면서 청국장 환희나 가루를 활용하면 좋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 그래서 그런 걸 활용해도 되고, 두부는 두부를 이렇게 응고할 때 간수라는 걸 쓰는데 그 간수에 중금속 같은 게 들어있을 수 있어가지고 두부는 약간 조심할 필요는 있어. 그래서 밥할 때 콩을 넣고 콩이나 아까 뭐 김이나 해조류나 이런 걸 넣어도 되지. 그 다음에 해조류도 높아 사실은. 김, 다시마, 뭐 파래, 매생이 뭐 이런 거를 넣으면 되지. 김이 되게 높으니까 이런 걸 잘 활용해도 되고. 견과류도 아까 좋다고 그랬지. 견과류도 15% 20%야. 단백질이 되게 높아. 견과류 중에 제일 좋은 견과류는 뭘까? 호두야, 호두. 호두 한 개가 단백질 1g이야. 그러니까 호두는 하루에 뭐 한 5개? 그럼 5g 채우는 거야. 10개 먹으면 10g 채우는 거야. 굉장히 좋지. 호두는 또 오메가3가 많은 편에 속해. 아까 땅콩은 안 된다고 그랬고. 그 다음에 이제 생선을 먹어도 되겠지, 생선. 이 완벽하게 채식을 하기에는 항암방사 수술했을 때는 힘들어. 그럴 때는 생선도 좀 먹고 계란도 좀 활용하고 품질 좋은 고기 같은 것도 좀 먹어도 돼. 생선은 이제 크기가 크면 클수록 중금속 같은 게 많이 쌓이니까 좀 크기가 작은 흰살 생선 이런 걸 활용하면 좋고, 그 다음에 계란은 난각번호 1번. 난각번호 1번이 뭐냐면 이 계란에 써 있어, 번호가. 맨 뒤에 끝에 1, 2, 3, 4가 써 있는데 그게 어떻게 키웠는지야. 그래서 1번은 자연 방사한 거. 완전히 엄격하게 하려면 1번을 써야 되지만 2번도 꽤 괜찮은 거야. 2번은 축산의 평사라고 비닐하우스 같은 데다가 애들 이렇게 풀어놓고 중간중간에 모이통 준 거야. 요즘은 2번 계란도 많이 먹지. 그 다음에 식용곤충. 우리 유전자에 익숙한 게 고기가 더 익숙할까? 식용곤충이 더 익숙할까? 곤충이 더 익숙해. 생각을 해봐. 우리가 아마존 다큐 같은 걸 보면 사람들이 사냥을 이렇게 하러 나갔다가 사냥을 많이 못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오다가 뭘 해? 애벌레를 먹는다고, 애벌레를. 그래서 우리가 애벌레나 이런 거에 굉장히 익숙한 거야. 그래서 실제로 암 환자용으로 식용곤충이 여러 종류가 나와 있어. 많이 쓰는 게 고소해라는 게 나와 있어. 고소해. 이게 밀웜이거든. 밀웜인데 이 고소해 제품은 2016년에 강남 세브란스에서 임상을 했어, 실제로. 수술 후에 고기류를 먹은 사람들보다 더 단백질량도 높고 근육량도 높았어. 면역도 더 좋았고, 이 사람들이. 그리고 군뱅이도 많이 먹지, 사람들이. 간이 안 좋은 사람들이 좀 군뱅이를 많이 먹는 편이고, 그 다음에 실카미노산이라고 유해고치를 먹어. 그러니까 번데기 같은 걸 먹어도 되겠지. 그 다음에 품질 좋은 고기도 이렇게 막 너무 수술하고 힘들고 항암해서 힘들고 이럴 때는 좀 먹어도 돼. 그러니까 토종닭이나 이제 풀어놓은 닭, 아니면 유황오리, 아니면 풀 먹은 소고기. 우리나라에는 풀 먹은 소고기가 되게 적어. 왜 그럴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마블링을 좋아해서. 이 얘기는 뒤에 다시 할게. 두유를 내가 비교를 해볼게. 요즘은 좋은 두유가 많이 나와 있어. 그래서 나는 이제 환자분들한테 이 약콩 두유 이런 걸 많이 추천을 드리는데, 일단 여기서 검토를 한 3개 정도는 해봐야 돼. 3개. 3개가 뭐냐면, 일단 당이 너무 높으면 안 돼. 저 두 번째는 뭘 봐야 돼? 원료가 국산이냐 외국산이냐. 아까 대두 이거 외국산이잖아. 외국산이니까 싸지. 이거 외국산은 거의 다 GMO라서, 그러니까 유전자 조작이라서 안 먹는 게 좋겠지. 이거는 국산이야. 그 다음에 또 3번째 뭘 봐야 돼? 원재료명에 식품 첨가물이 얼마나 들어가 있는지 봐야 돼. 첨가물이 이만큼 들어있어, 얘는. 엄청나지. 그러니까 우리가 공산품을 살 때는 뒤에를 봐야 돼. 영양 성분표 보고 그 다음에 원재료명을 봐야 돼. 원재료명에 이렇게 첨가물이 많은 건 안 하는 게 좋겠지. 여기는 어때? 두유액, 정제수, 물, 칼슘, 소금. 거의 첨가물이 안 들어있지. 이런 제품이 있다는 거야. 내가 더 엄격한 거를 했다가 사람들이 너무 맛이 없다 그래가지고 그나마 맛이 좀 있는 걸로 이렇게 고른 거야. 그 다음에 이제 콩발효 요거트가 요즘 제품들이 많이 나와. 지금 우리 병원도 이걸 써. 시중에서 나오는 요거트 제품들이 있단 말이야. 이렇게 떠먹는 요거트. 이런 거를 다른 병원들은 그런 걸 막 주는데 나는 이제 비싸지만 이거를 이제 사서 환자분들한테 이걸 드리지. 또 환자분들 중에 이게 비싸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어. 밖에서 이제 퇴원을 하시면 집에서 생활을 하셔야 되잖아. 집에서 계속 먹기 힘들 수도 있으니까 비싸서. 그래서 내가 환자들하고 실제로는 예전 병원에서는 내가 6개월 동안 환자들하고 이거를 했었어. 뭘 했냐면 두유를 종균을 넣어가지고 발효기에다가 발효해서
이 발효 요거트를 만들어서 먹었었어. 발효가 돼. 이건 해보면 돼. 나는 6개월 동안 이걸 암 환자들하고 같이 했었어. 내가 집에서도 이걸 해서 먹었어. 어쨌든 이렇게 할 수도 있다. 돈을 아끼기 위해서. 고기도 내가 아까 이제 고기 얘기를 잠깐 했었는데 되게 안타까운 얘기지만 고기 중에 제일 안 좋은 고기가 뭘까? 한우 투뿔이 제일 안 좋은 고기야. 투플러스가 마블링이 제일 많거든. 근데 마블링은 뭘로 키워? 옥수수로 사료를 주면 마블링이 많이 나와. 그래서 사실은 호주산 풀 먹은 소고기를 먹어야 돼. 우리 병원도 호주산 풀 먹은 소고기를 줘. 호주산 풀 먹은 소고기는 처음에는 호주가 우리한테 굉장히 품질이 좋은 고기입니다 이러고 수치를 했는데 안 먹어 사람들이. 마블링 없다고. 그래가지고 안 팔리니까 요즘은 호주에서 풀 먹은 소고기를 3개월 6개월 가둬놓고 옥수수 사료를 줘가지고 마블링 많이 만들어가지고 팔아. 그게 땡마트에 가면 있는 거야. 그게 호주산 천연 소고기 해가지고 나온 게 그거야. 딱 보면 알아. 그냥 마블링 덩어리. 그게 그거야. 그거는 진짜가 아니다. 진짜들은 인터넷에 팔아. 호주산 천연 소고기는 진짜는 인터넷에 팔아. 인터넷에 이런 데들이 팔아. 그래서 찾아보면 있고 우리 병원은 이제 호주산 풀먹은 소고기에 돼지고기도 무항생제 이런 걸 쓰고 그래서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고 기억해야 될 거 요약을 할게. 자, 목차를 보면서 이제 요약을 해보자. 오늘 얘기한 거는 우리나라가 최근 50년간 너무 음식이 바뀌었다. 이거와 암의 사망률이 이렇게 그래프를 가는 것과 관련도가 아주 높다. 대표적인 게 두 개다. 그게 하나가 우유. 우유는 50년 동안 50배가 넘게 먹고 있고 고기는 10배가 넘게 먹고 있다. 근데 우유와 고기는 암과 관련도가 상당히 있다라고 수많은 논문이 얘기를 하고 있어. 그래서 굳이 이거 말고 다른 단백질을 먹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땡케어. 이런 케어푸드인데 케어푸드도 장복하면 암을 키울 우려가 있다. 그래서 힘들 때 잠깐 먹자. 한 달 정도. 그렇게 먹고 다른 거 먹으면 된다. 다른 거 잔뜩 있다. 그게 뭐야? 두유, 콩류. 두유 좋은 거 굉장히 많아. 그 다음에 식물성 단백질, 김도 굉장히 높아. 그 다음에 견과류도 굉장히 높아. 그런 단백질 먹으면 돼. 그 다음에 생선류 중에서도 크기가 작은 거, 흰살 생선. 그 다음에 고기를 먹더라도 좀 좋은 고기를 먹자. 이제 그런 얘기를 한 거야. 그래서 암 환자들은 단백질을 먹을 때 반드시 용량을 계산을 하자. 굳이 하루에 100g, 200g, 300g 이렇게 먹을 필요가 없다. 그렇게 먹으면 간과 신장이 오히려 망가진다. 그리고 암이 가져간다, 남는 거를. 그래서 암 환자는 반드시 자기 몸무게 1000분의 1에 맞춰서 계산해서 먹자, 단백질은. 그리고 계산하기도 편하다, 제품들을 활용하면.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 지난 시간에 이제 단백질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오늘은 지방에 대해서 알아볼 거야. 그래서 오늘 얘기할 목차는 암 환자에게 오메가3가 왜 중요한가. 실제로 이게 세포막을 구성한 역할을 해서 중요한데 그걸 동영상도 보면서 이제 얘기를 할 거고, 두 번째는 오메가6와 이제 암의 관계, 그다음에 세 번째는 포화지방, 그리고 트랜스 지방하고 암의 관계, 네 번째는 튀긴 음식, 암 환자가 튀긴 음식을 먹어도 될까? 이 문제를 좀 얘기를 할 거야. 그리고 튀김 요리를 하는 것도 좀 문제가 있거든. 그래서 그것도 이제 얘기를 할 거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그러면 어떻게 하자는 거냐? 오메가3와 6의 균형이 되게 중요해. 그래서 이거를 검사도 할 수 있거든. 검사도 할 수 있고, 내가 어떤 상태인지 이제 파악을 할 수 있어. 그래서 그걸 하자는 거고,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그래서 이제 어떤 지방을 먹어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내 얘기를 할 거야. 그리고 이제 최근에 전립선암하고 가지지방산에 대한 논문들이 좀 있거든. 그래서 이것도 좀 살펴볼 거고, 그 다음에 암이 지방을 먹고 자란다, 이런 논문이 국내에서 나와가지고 이것도 환자분들이 굉장히 궁금해 하시더라고. 그래서 이것도 잠깐 언급을 할 거야. 암은 왜 생기냐면 결국엔 산소 문제거든. 산소가 세포로 들어가질 않아서 요게 세포핵의 DNA가 변이 되고 그러면서 암이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결국에는 중요한 건 뭐냐면 산소가 여기까지 왔어. 근데 어떤 문제가 있냐면 세포막이 건강하지 않으면 산소가 못 들어가. 그러니까 당연히 이게 되게 중요하겠지, 세포막이. 그러면 이게 지방하고 무슨 관계냐? 우리 몸이 물이잖아. 물이 80%잖아. 그러니까 세포막이 어떻게 돼 있어야 돼? 기름으로 돼 있어야 돼. 왜? 그래야 안 터질 거 아니야, 세포가. 여기가 물이니까 세포막이 만약에 물에 녹는 성분이면 어떻게 돼? 세포가 다 터져버리지. 그래서 이거는 기름으로 돼 있어, 기름으로. 그래서 우리가 먹는 기름이 세포의 이 세포막을 구성하게 돼.
그래서 기름이 아주 중요한 거야. 왜냐하면 세포막이 건강하면 산소가 잘 들어가고 세포막이 건강하지 않으면 산소가 안 들어가니까. 요거는 동영상을 좀 볼 거야. 이 동영상을 보면서 왜 세포막이 중요한지를 이제 이해를 하면 돼. 오메가6와 오메가3는 둘 다 세포막을 구성하는 필수 지방산입니다. 세포막의 오메가3는 DHA라고도 불립니다. 그런데 두 지방산은 움직임에서 차이가 납니다. 오메가3 지방산은 활발하고 빠른 반면 오메가6 지방산은 움직임이 둔하죠. 움직임의 차이는 세포막의 성격에 영향을 주는데요. 세포막의 오메가3 지방산이 충분하면 세포막의 구성물이 활발하게 움직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야. 오메가3가 많으면 세포막이 활발하게 움직인다는 거지. 근데 오메가6가 많으면 어떻게 되냐면 이게 오메가6가 많은 상태야. 그러면 정반대의 현상이 벌어집니다. 세포막의 구성 요소들이 이동하는 속도가 느려지고 결과적으로 대사 속도가 둔화됩니다. 이것 때문에 산소가 안 들어간다는 거지. 그래서 오메가3와 6는 원래는 1대1이어야 돼. 1대1. 그래서 너무 부드러워도 안 좋지. 너무 부드러우면 세포 안으로 독소가 막 들어가. 그러니까 오메가3가 너무 많아도 안 좋아. 그 다음에 오메가6는 딱딱해지니까 산소가 못 들어가. 그래서 원래는 1대1이 가장 좋은 거야. 근데 현대인들은 지금 얼마라 그랬어? 1대10이나 1대20 이런 식으로 안 좋아져 있다는 거지. 이게 오메가3와 6가 큰 불균형이 생겼다. 이게 큰 문제인 거야. 일단은 암 환자에게 오메가3가 왜 중요한가 봐봐. 오메가3가 유방암 전이를 억제시킨다는 걸 입증했다. 그래서 우리나라 이거는 2016년에 충남대 연구진이 발표한 건데 유방암 전이 억제 원리를 규명을 했다. 그래서 유방암 세포의 성장과 침윤 및 전이를 억제하는 원리를 규명했다. 뭐 이런 거지. 오메가3가 굉장히 중요한 거야. 그 다음에 또 이건 뭐야? 대장암하고 유방암 예방과 치료에 도움을 줬다. 그래서 이제 이건 미국 자료인데 오메가3 지방산 매일 먹는 사람이 유방암 발병률이 32% 낮았다. 그리고 대장암 발병도가 50%가량 낮았다. 이런 거지. 그 오메가3가 암 발병에 상당히 영향을 끼친다는 거지. 그리고 최근에는 이런 것도 나왔어. 오메가3를 줬더니 암세포가 터져. 신기하지? 암세포가 터져. 이건 왜 그러냐면 암세포가 지방을 먹으려고 막 하거든? 지방도 음식이니까. 그래서 지방을 막 먹으려고 하는데 오메가3가 많은 애들은 이게 막 움직여가지고 저장이 잘 안 돼. 그래서 이거는 이제 DHA라는 건데 그 DHA를 많이 먹었다가 감당을 못하고 터지는 거야. 암세포가. 어쨌든 이건 세포 연구라 연구가 더 필요하긴 한데 이런 현상도 있다. 이런 거지. 그 다음에 이제 오메가6와 암과의 관계를 좀 살펴볼 텐데 우리가 오메가6가 높아진 이유가 두 가지가 있어. 첫 번째는 뭘까? 옥수수야, 옥수수. 옥수수는 오메가3와 6가 1대 60. 오메가6가 너무 높아. 근데 지금 우리가 어떻게 해? 이 옥수수를 엄청 많이 먹지. 뭘 통해서 먹어? 옥수수 사료. 지난 시간에 내가 얘기했지. 옥수수 사료가 다 뭐라고? 마블링. 그래서 마블링이 생긴 그런 고기를 먹으면 안 된다. 그 얘기를 했던 거고 계란도 그렇다. 계란도 오메가6가 너무 높다. 여기 보면은 옥수수를 준 그룹이 쥐가 암이 쑥쑥 자라지. 왜 그래? 오메가6가 아마도 염증 반응과 관계된 것 같고 이 염증 반응이 결국 암세포 성장을 촉진시켰다고 볼 수 있다 이거지. 계란은 60대 1이었는데 남각본에 따라 비율이 달라지네. 자, 좋은 질문이야. 계란은 지난 시간에 내가 얘기했지. 난각번호가 1번인 건 뭐라고? 방목한 거야. 풀 뜯어 먹는 애야. 옥수수를 안 먹겠지. 그러니까 난각번호 1번인 애는 오메가3 대 6가 1대 1이야. 그래서 계란을 먹더라도 난각번호 1번인 걸 먹자라고 얘기를 한 거고 난각번호 2번은 뭐야? 축산의 평사. 비닐하우스 같은 데다가 이제 닭을 이렇게 풀어놓고 사료를 준 거지. 어떤 농장은 풀을 주기도 해. 그래서 2번은 그나마 약간은 괜찮다. 그래서 계란을 먹더라도 좀 좋은 걸 먹자. 고기를 먹더라도 좀 좋은 걸 먹자. 그렇게 얘기를 했었지, 지난 시간에. 단백질을 하면서. 자,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것도 얘기를 했었지. 풀 먹은 소고기. 육식을 한다고 그러면 그나마 풀 먹은 소고기를 먹어라. 라고 이제 얘기를 했던 거지. 오메가6가 이렇게 높아진 이유가 첫 번째는 옥수수야. 두 번째는 뭘까? 기름이야, 기름. 우리가 집에서 지금 식용유 엄청 먹잖아? 식용유가 너무 잘못돼 있어. 여기 볼까? 포도씨유 700대 1이야. 1대 1이어야 되는데
이거 포도씨유 계속 먹으면 좋을까? 당연히 문제가 있겠지. 참기름 138대 1이야. 옥수수 기름 46대 1, 해바라기유 19대 1, 카놀라유가 2대 1, 좀 낮은 것 같지. 근데 카놀라유는 전부 GMO지. 유전자 조작으로 만든 거야. 그나마 호두기름이 좀 좋은 편이지. 지난 시간에 내가 견과류 중에서 그나마 호두가 좀 낫다 라고 얘기한 게 그거고, 코코넛 오일도 요즘 암 환자들이 많이 먹는데 코코넛 오일은 오메가3가 없지. 오메가6만 이제 많고. 아마씨 오일을 봐봐. 아마씨 오일이 0.24대 1. 그러니까 오메가3가 4, 오메가6가 1이야. 유일하게 기름 중에서. 우리나라에서 쓰는 들기름도 똑같아. 들기름도 똑같아서 암 환자들은 사실은 아마씨 오일이나 들기름을 먹어야 돼. 근데 들기름은 좀 비싸지. 냉압착한 거는. 기름을 열을 가하면 어떻게 될까? 열을 가하면 변성이 돼. 그래서 어떻게 하냐? 냉압착 아마씨유나 냉압착 들기름, 냉압착 사차인치라는 게 있거든. 사차인치유, 그 다음에 치아시드유 이런 게 있어. 근데 비용이 좀 적게 나가고 구하기 쉬운 게 아마씨 오일이야. 그래서 유럽에서도 예전에 아마씨 오일 가지고 암 환자들이 많이 했었어. 냉압착 아마씨유. 39도에서 한 거야. 우리가 지금 들기름을 암 환자분들이 막 드시는데 들기름에 세 가지가 있지. 볶은 들기름. 대부분 볶은 들기름이야. 볶은 거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볶은 들기름 말고 생들기름이 있어. 생들기름이 39도 밑에서 짠 것도 일부 생들기름을 얘기하는데 사실은 생들기름도 한번 볶은 거야. 왜냐하면 그냥 볶지 않고 그냥 짜면 너무 적게 나오거든. 그래서 살짝 볶은 게 생들기름이라고 많이 불리우지. 그래서 진짜 암 환자들이 먹어야 될 건 냉압착. 39도 밑에서 볶지 않고 그냥 짠 거. 그걸 먹어야 돼.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트랜스지방과 포화지방 그리고 암과의 관계를 볼 건데 봐봐. 음식 속에 이것이 뭐야? 팔미트산이 암세포의 전이를 높인다. 올리브유, 카놀라유에도 팔미트산이 많아. 근데 걔가 어떻게 한다고? 암을 전이시킨다고. 거기에만 있어? 아보카도에도 있어. 마가린에도 있고 치킨에도 많아. 팔미트유가. 그러니까 암 환자들이 치킨 먹고 싶으면 어떻게 돼? 참아야 돼. 치킨을 먹고 싶어도 참아야 된다. 이런 거야. 자, 그 다음에 이제 트랜스지방을 볼까? 여기 보면은 트랜스지방을 많이 먹으면 사람 내 대장의 폴립수. 이거는 이제 대장 용종이지. 용종이 86% 굉장히 많아지는 거지. 용종이 된 다음에 그 다음에 대장암이 되니까. 그래서 대장암 위험이 높아진다. 그러니까 뭘 먹으면 안 되겠어 우리가? 햄버거 이런 거 다 어디다 하냐면 트랜스 지방에다가 튀기거든. 정상인이라면 일부 먹어도 되겠지만 암 환자라면 좀 엄격하게 그런 것들은 안 먹는 게 좋겠지. 자, 이제 튀김 얘기가 나왔네. 자, 보면 어떻게 돼? 튀긴 음식을 주 1회 먹어도 전립선암 위험이 30%가 높아지더라. 여기 보면 튀긴 음식을 일주일에 한 번 먹은 그룹은 한 달에 한 번도 안 먹은 사람보다 전립선암에 걸릴 가능성이 30에서 37%가 높았다. 이런 거지. 그 다음에 튀긴 음식이 대장 질환을 악화한다. 그래서 튀긴 음식을 먹으면 대장염, 대장암이 악화될 수 있다. 요즘 사람들이 뭐 궤양성 대장염이나 그 다음에 크론병 같은 대장염증이 굉장히 많은 그런 질환에 많이 걸리는 이유랑도 관련이 있겠지. 그래서 튀긴 음식은 삼가하자. 이제 이런 얘기를 한 거야. 그 다음 이건 뭐냐면은 요즘 여성 폐암 환자들이 많이 늘었단 말이야. 근데 여성 폐암 환자는 담배랑 상관이 없어. 선암이라는 건데 담배를 평생 안 피우신 분들이 막 암에 걸려서 오는 거야. 폐암에 걸려서. 그게 뭐랑 관련이 있어? 튀기는 요리랑 관련이 있어. 이 요리가 몇 분 정도 해도 이러냐면 봐봐. 10분 동안 기름에 볶는 거야. 10분 동안. 근데 발암물질인 이 블랙카본이 농도가 20배야. 20배. 그 다음에 미세먼지가 몇 배? 10배야. 그리고 이거는 환기를 안 하면 3시간이 지속돼. 엄마들이 요리를 많이 하기 때문에 또 튀긴 요리를 되게 많이 하잖아. 그래서 사실은 발암물질의 노출이 엄청 되는 거야. 이거는 암 환자들 어떻게 해야 돼? 튀김 요리도 하면 안 되고 튀긴 음식도 먹으면 안 된다는 거야. 자, 그 다음에는 뭐냐면 오메가3와 6의 균형을 점검을 좀 해야 된다. 아까 내가 맨 처음에 뭐라 그랬어? 오메가6와 3의 균형이 1대1이어야 되는데 현대인들은 지금 오메가6가 너무 높다. 왜? 옥수수와 기름 때문에. 그래서 그걸 이제 바꿔야 된다는 얘기를 했고, 여기 보면 이 비율만 조정해줘도 봐봐. 3와 6의 비율을 조절했더니 전립선암 성장률이 떨어지더라. 여기 봐봐. 1대1로 바꾼 거지. 여기 1대1로 조절한 먹이를 줬더니 종양세포 성장률 2%가 감소하고
PSA 수치, 이건 전립선암 종양 표시자야. 전립선암 수치가 77% 감소했대. 그러니까 전립선암 환자는 어떻게 해야 돼? 1대1로 먹자. 이런 거지. 1대1로 먹자. 자, 그러면 이 균형을 점검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혈액 검사로 알 수가 있어. 이거를. 이런 검사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검사를 해달라고 하면 되고, 이 검사를 통해서 내가 지금 이제 암 환자가 지금 내 세포막의 상태가 어떤지를 추정을 해볼 수가 있겠지. 아, 이게 지금 내가 뭐 10대 1이냐, 5대 1이냐, 3대 1이냐. 오메가3가 높은 사람은 거의 없어. 그래서 이걸 일단은 점검을 받자. 점검을 받아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냐? 뭘 할까? 그럼 우리는 어떤 오메가3를 먹어야 되나? 이 책을 일단 참고할 필요가 있어. 이 책은 뭐냐면 병에 걸리기 싫다면 기름을 바꿔라. 이게 일본 사람이 쓴 책인데 여기 보면 사람을 치유하는 기름하고 사람을 죽이는 기름으로 이렇게 쫙 해놨지. 어떤 기름 안 좋아? 쇼트닝. 쇼트닝이 뭐 하는 거야? 이게 원래 햄버거 만들 때 튀기던 게 쇼트닝이지. 지금 쇼트닝을 되게 많이 쓰고 있어, 실제로. 이게 제일 안 좋다 이렇게 한 거지. 그다음에 마가린도 안 좋다. 정제된 기름들 안 좋다. 돼지고기도 안 좋다. 돼지고기 포화지방이고, 돼지고기를 뭐라고 부르어 우리가? 굿기름이라고. 굿기름. 왜 그렇게 부를까? 상온에 두면 굳어. 그러면 우리 몸이 차가워지면 우리 몸 안에 들어간 돼지기름 어떻게 되겠어? 굳겠지. 그러면 혈관이 막히겠지. 그래서 이제 돼지고기 안 좋은 거야. 유제품도 안 좋다고 나와 있지. 소고기도, 양고기, 버터 쭉 안 좋아. 좋은 거 순을 볼까? 대마씨, 햄프시드 오일이 좋다고 여긴 돼 있어. 근데 햄프시드 오일은 오메가3, 오메가6, 오메가9이 있는데 오메가 요 구성이 1대 3대 1인 기름이야. 그래서 이제 좋다고 하는 건데, 암 환자들은 이 대마씨 오일보다는 아마씨 오일이 더 좋아. 왜 그러냐면 오메가3가 더 높기 때문에. 물론 나중에 균형이 1대1로 맞춘 다음에는 오메가3가 높은 걸 먹기보다는 1대1로 맞춰진 걸 먹어도 돼. 그거 뒤에 얘기를 할 거야. 그래서 아마씨가 좋다. 한국은 들기름이 좋다. 근데 냉합착 들기름이 냉합착 아마씨유보다 한 4배, 5배 가격이 비싸서 냉합착 아마씨유를 활용해도 된다. 거의 유사해. 냉합착 아마씨유와 냉합착 들기름은 구성이 거의 유사해. 그래서 이제 이걸 활용해도 된다. 그런 거고, 견과류 또 나왔지. 견과류 중에 호두가 그나마 오메가6가 한 4배 정도 돼. 그 다음에 해조류도 활용할 수가 있다. 이런 거지. 자, 암 환자 어떤 지방을 먹어야 되나? 막 많아. 지방이 되게 복잡해. 그리고 오메가3도 세 종류가 있어. 지금 우리가 오메가3가 세 종류인데, 하나는 알파 리놀렌산이라는 거고, DHA, EPA. 이건 많이 들어봤을 거야. 지금 우리가 시중에 나와 있는 오메가3 제품들은 대부분 뭘까? DHA와 EPA가 많아. 근데 암 환자는 뭐 먹어야 돼? 이 알파 리놀렌산. 이게 제일 많은 게 뭘까? 아마씨유야. 들기름이야. 그래서 이걸 먹어야 돼. 이거를 우리가 모체 필수 지방산이다 이렇게 불러. 그러니까 DHA나 EPA는 뭐냐면 변화돼서 현장에서 막 쓰이는 놈들이야. 이 알파 리놀렌산이란 건 뭐냐면, 그러니까 아마씨유 이런 거는 우리가 들어와서 우리 몸에 우리가 알아서 배분을 막 시켜. 그래서 사실은 이런 애들보다는 이런 애를 먹는 게 더 맞는 거야, 원래는. 근데 지금 시중에 나와 있는 제품들은 DHA와 EPA가 많다. 그리고 대부분의 논문들이 DHA와 EPA로 논문들이 많이 써져 있어, 실제로. 여기 보면 오메가3 지방산 전립선암에 나쁘다 이런 논문들이 꽤 나온단 말이야. 여기 보면 DHA 수치가 높은 그룹이 공격적인 전립선암 발생률 평균 2.5가 높았다. 근데 이거 봐봐. 하지만 연구팀은 알파 리놀렌산, 이게 뭐야? 이게 모체 지방산이야. 아마씨유, 이거 같은 식물성 지방산은 전립선암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그러니까 전립선암 환자들 뭐 먹어야 돼? 아마씨유 먹어야 돼. 자, 그 다음에 또 뭘 먹으면 될까? 오메가3 대 6 비율이 높은 음식. 요 오메가3가 많은 음식들이 있어. 대게가 엄청 높네. 대게가 엄청 높지. 61대 1이니까. 대구도 좀 높은 편이지. 참치도 좀 높은 편이야. 근데 참치는 중금속이 있으니까 좀 조심해야지. 홍합도 좀 높은 편이야. 사실은 홍합은 우리가 지금 일반 시중에서 구할 수 있는 홍합보다 자연산 홍합이 있어. 섭이라고 하거든. 섭. 담치, 섭 이렇게 부르는데, 그런 자연산 홍합을 구할 수 있으면 그걸 구해서 드시면 아주 좋아. 여러 가지로 홍합이 좋거든. 강원도 쪽에서 이걸 구할 수가 있어. 그 다음에 브로콜리도 오메가3가 되게 높아. 시금치도 높고, 아마씨 아까 이제 4대1 정도 된다고 했지. 그
망고, 뭐 상추, 붉은 강낭콩. 내가 여기 참고할 수 있는 사이트를 다 여기 참고 그걸 올릴 거기 때문에 요런 거를 참고해서 활용을 하면 돼. 오늘 강의를 다시 한번 요약을 하면은 암 환자에게 오메가3가 왜 중요하다 그랬어? 세포막을 구성하는 게 오메가3, 6고 오메가6는 세포막을 딱딱하게 하기 때문에 부드럽게 만드는 게 오메가3거든. 그래서 산소가 안 들어가서 그래서 이제 암이 더 악화될 수가 있거든. 그래서 오메가6는 암을 키울 수가 있어. 그래서 이제 그걸 얘기한 거고 그 다음에 포화지방도 안 좋다고 그랬지? 아까 팔미트산이 암을 전이시킨다고 그랬고 그게 팜유나 올리브 기름 그 다음에 치킨 뭐 이런 데도 이제 그런 게 있다. 그 다음에 트랜스지방도 암을 악화시킨다. 그래서 이런 건 조심해야 된다. 근데 튀긴 음식도 이게 기름을 튀기면 어떻게 되냐면 구조가 바뀌어. 그리고 우리가 많은 튀긴 음식들이 트랜스지방을 통해서 튀겨. 그래서 이제 안 좋다는 거고 직접 환자가 튀긴 음식을 만드는 것도 굉장히 안 좋다. 그래서 조심해야 된다. 튀긴 음식도 만들지 말자. 그런 다음에는 이제 오메가3와 6 균형을 확인할 수 있는 검사가 있어. 그래서 그거를 확인을 하면 돼. 그리고 확인해서 내가 오메가6가 3보다 지금 뭐 5배가 높다, 6배가 높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오메가3 많은 거를 먹어서 올려줘야지. 이걸 맞춰줘야지. 그리고 그렇게 균형을 맞은 다음엔 어떻게 하자? 1대1짜리가 있다. 그 모체 필수 지방산 이런 것들이 있고 경과를 통해서 할 수도 있고 그런 걸 통해서 이제 관리를 하자. 이런 얘기였어. 자, 질문 있어? 오늘 내용 들으면서 저번 단백질 먹었을 때 먹어도 된다라고 했던 음식과 오늘 먹으면 안 된다고 하는 음식이 겹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질문들이 이제 많이 그 댓글로도 질문들이 많이 들어왔는데 뭐냐면은 암 환자분들이 지금 상태에 따라서 엄격하게 해야 될 상태가 있고 엄격함을 조금 낮춰줘도 되는 상태가 있어. 그게 뭐냐면은 첫 번째는 내가 암이 몸에 잔뜩 있어. 그리고 되게 큰 게 있어. 그러면 좀 엄격하게 하셔야 돼.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여기까지 뭐는 되고 안 되고 되고 안 되고 이게 있는데 제일 좋은 것도 있지만 어느 정도 허용이 되는 것도 있단 말이야. 그런 거는 암이 내 몸에 있어서 막 크고 있는 상태에서는 엄격하게 해서 좀 안 좋은 거는 빼야 되겠지. 딱 이렇게 무 자르듯이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고 정도가 있는 거지. 뭐 1위부터 10위까지 이게 있는 거야. 순위가. 근데 만약에 뭐 내가 수술을 해서 다 떼어냈어. 지금 다 떼어냈고 지금 막 몸이 너무 힘들어. 그러면은 이거는 단백질도 보충하고 지방도 보충하고 이럴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제 조금 더 엄격함을 좀 풀어주는 거지. 두 번째는 내가 지금 수술 항암 방사를 받아서 너무 힘들어. 그럴 땐 좀 엄격함을 풀어줘도 돼. 근데 이게 다 끝났어. 치료 과정이 다 끝났어. 그러면 좀 엄격하게 하면 돼.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뭘 알면 돼? 순서를 알면 돼. 순서. 이렇게 순서가 있잖아. 순서가. 이 순서를 봐서 참고해가지고 어떤 것까지는 좀 허용을 하고 뭐 너무 힘들면 닭고기도 먹고 닭고기 계란도 먹고 뭐 이렇게 가는 거지. 너무 힘들 때는. 그리고 아니면 암이 너무 많아. 그러면 좀 더 엄격하게 해야 된다는 거지. 그럴 때는. 그래서 관리할 때랑 치료할 때랑 조금 다르게 생각하셔도 된다. 그거는. 그래서 이게 음식이기 때문에 끼치는 영향은 지속적이지 않으면은 영향력이 적어. 지속적이면 영향이 많고. 그렇게 생각을 해서 좀 더 유연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그거는. 어떤 분이 질문을 하셨는데 전립선암 환자들은 가지지방산이라는 게 있어. 가지지방산. 가지지방산은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 원래 풀에서 나오는 거야. 근데 사람은 가지지방산으로 안 바뀌어. 우리가 풀을 먹는다고 해서. 근데 뭐가 바꿀까? 생선하고 소 이런 애들이, 반추동물 이런 애들이 풀을 뜯어 먹잖아? 그러면 소고기 안에 가지지방산이 생겨. 그 생선들이 뭐 먹어? 해초를 이렇게 막 먹잖아. 그러면 가지지방산이 생겨, 생선에. 그럼 우리가 이 소고기나 생선을 먹으면 어떻게 될까? 가지지방산이 우리 몸에 들어오겠지. 근데 전립선암에는 가지지방산이 안 좋다는 보고들이 요즘 좀 나오고 있어. 이것도 연구는 더 필요해. 논문이 엄청 많이 나온 건 아니거든 아직. 근데 어쨌든 두렵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생선기름이나 소고기 이런 거는 빼자. 뭐 먹으면 돼? 아마슈. 그거 먹으면 돼. 아무 상관이 없어. 그거는.